괴물들이 세상에 침투하여 세상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집이라 부르는 곳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숨이 닿을 때까지 싸웠다. 그 용감한 이들 중에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 카르실리온 레반다얀도 있었는데 그는 그 위협에 맞서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싸웠다. 수년이 흐르는 동안 그는 단 하나의 검만을 들고 수많은 괴물들과 싸우며 두려움이라곤 전혀 없이 끝없이 시체를 쌓아 올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어머니가 다른 어느 형제와 싸우는 날이 찾아왔다. 그 자식은 정말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전투는 참혹했지만 결국 그는 그 개자식을 쓰러뜨렸다. 하지만 전투가 끝난 후 그 역시 죽음에 굴복하고 말았다. 그러나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끝없는 공허 속을 떠도는 그의 영혼은 지구라는 행성에서 온 한 인간 소년을 만나게 되었다. 소년의 이름은 사오 도진이었고 알 수 없는 이유로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다. 죽기 전에 그는 반다이안에게 간단한 부탁을 하고 싶어 했지만 반다이안은 이 소년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듣기도 전에 단칼에 거절했다. 어차피 형님은 그냥 평화롭게 죽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는 모든 역같은 일에 진절머리가 났다. 괴물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사랑하는 이들을 잃었으며 결국 개죽음을 맞이했다. 이 소년 사오도진 역시 사실 살고 싶지는 않았지만 가족만큼은 꼭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바랐다. 이제서야 반다이안이 이 녀석의 부탁을 들어줄 준비가 된 것 같다. 소년은 마치 사탕 가게에 들어온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며 용기를 내어 가족이 평화롭게 살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주인공은 기꺼이 이 소년의 가족을 지키는 임무를 맡고 지구에 오게 된다. 이제 10대 소년 도진의 몸을 얻게 된 우리의 주인공은 명백한 이유로 C등급으로 분류된 남선 게이트에 잠입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등록된 히어로만 출입이 허용되기 때문에 자동화 기계가 계속해서 신분증을 스캔하라고 소리치지만 당연히 주인공은 신분증이 없다. 그는 그냥 경비가 삼엄한 허가된 건물을 박차고 들어가 게이트로 진입하고 침입 경보가 울리기 시작한다.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그는 몬스터를 찾아 부수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닌다. 그때 그는 공식 라이선스와 출입 허가를 가진 히어로 파티를 우연히 마주친다. 그들은 도진이 길을 잃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도 출구로 가는 길이니 함께 나가는 길을 안내해주겠다고 제안한다. 도진은 아무 말 없이 묘한 분위기를 풍기며 침묵을 지킨다. 이 히어로들조차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다. 그는 평상복을 입고 있어서 전혀 히어로처럼 보이지 않는다. 요즘은 포터들도 좀 더 캐주얼하게 입긴 하지만 우리 도진이의 옷차림은 너무 단순하다. 그리고 저 등의 맨가방은 또 뭐지? 이들이 보기엔 도진은 그냥 원래 함께 온 파티에게 버림받은 어리숙한 포터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또 한편으론 확신이 서지 않는다. 도진이 마침내 입을 열어 이들이 왜 그렇게 의심하는지 이해한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은 어떤 히어로 파티와도 함께 오지 않고 혼자 왔음을 분명히 밝힌다. 이 말을 들은 히어로 중 한 명이 한숨을 쉬며 도진이 여기 온 이유를 이해한다. 그는 화려한 TV 광고를 보고 영웅이 되어 몬스터를 사냥하겠다고 열을 올리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다. 하지만 그런 일시적인 동기부여로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턱대고 게이트에 뛰어들면 금방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먼저 공식적으로 히어로 자격을 취득해야 하고 그 다음에 훈련과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게다가 이 게이트가 C급인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제 막 커리어를 시작한 신인이라면 진짜 목숨을 잃기 전에 F급 게이트부터 찾아가는 게 좋을 거다. 이 남자가 아무도 부탁하지 않은 조언을 늘어놓으며 떠드는 걸 들은 도진은 자신에게 그런 건 전혀 필요 없다는 걸 분명히 한다. 당연히 히어로 팀은 이 아이가 이렇게 차가운 태도로 받아치는 것에 당황한다. 어쨌든 그들은 그냥 도와주려고 했을 뿐이었다. 그래서 약간 화가 나지만 리더가 동료들에게 진정하라고 말한다. 저 녀석이 도움을 원하지 않으면 그래 그냥 내버려 두자. 리더는 이 아이가 결국 현명한 사람이 말할 때 귀를 막으면 안 되는 이유를 뼈저리게 배우게 될 거라고 확신한다. 그들은 이 게이트가 TV에서 영웅이 마치 예수라도 된 듯 미화되는 것과는 달리 얼마나 냉혹한지 이 아이가 직접 깨닫길 바란다. 곧 도진은 자신을 노려보며 산채로 잡아먹으려는 거대한 트롤과 마주치게 된다. 괴물이 공격을 퍼붓지만 빗나가 땅만 내리친다. 도진이 너무 빨리 움직여서 트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는 주먹을 움켜쥐고 강력한 펀치를 날려 오크의 얼굴을 산산조각 내버린다. 마치 원펀맨이나 옴니맨이 광란의 학살을 벌이는 장면 같다. 이제 괴물이 처리됐으니 본격적으로 재미있는 부분이 시작된다. 이제 약탈할 시간이다. 베이비. 먼저 그는 그 자식이 들고 있던 검을 집어들고 그 검으로 괴물의 몸을 더 깊이 파헤쳐 반짝이는 보석을 꺼낸다. 사실 이건 적은 마석에 불과해서 도진은 전생에는 신경조차 쓰지 않았던 것들이다. 하지만 지금은 돈이 없으니 어쩔 수가 없다. 갑자기 더 많은 괴물들이 친구가 목이 잘린 걸 보고 분노에 차서 몰려든다. 도진은 뒤돌아서서 그 보석을 엄청난 속도로 던지는데 그게 괴물 하나의 머리를 산산조각 내버린다. 나머지 두 놈은 마치 죽고 싶기라도 한 듯이 무작정 달려든다. 도진은 그 소원을 기꺼이 들어줄 생각이다. 도진이 난장판을 벌이고 있는 동안 우리는 다시 영웅 일행이 괴물로 가득한 이 지역을 힘겹게 지나가는 장면으로 전환된다. 현재 그들의 머릿속은 아직도 그 젊은 남자와의 만남에 사로잡혀 있다. 주황 머리의 여성은 도진의 안위를 걱정하며 그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한다. 하지만 일행의 리더는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그녀를 안심시킨다. 만약 그가 허가받지 않은 채로 게이트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통제센터의 요원들이 곧 그를 찾아낼 거라고 한다. 임무를 수행하는 그 요원들은 항상 B급 이상이다. 그리고 이 게이트가 C급이기 때문에 여기서 죽을 일은 절대 없다고 한다. 그 아이가 괜히 몬스터에게 무모하게 달려들지만 않으면 목숨을 잃을 일은 없다는 것이다. 대머리 남자도 리더의 판단에 동의한다. 그는 오만한 꼬마가 분명 두려움에 떨면서 요원들이 와서 자기 목숨을 구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 이야기는 완전히 정반대다.
실제로는 우리 주인공이 이 덩치 큰 샌드백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다. 한 방에 먹잇감이 쓰러진다. 그는 너무 빨라서 저들은 그를 건드리기는커녕 칼로 짓누르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그는 멍청이들 중 한 명이 등 뒤에 순식간에 나타나 머리를 산산조각낼 정도로 강하게 발길질을 날린다. 모두 쓰러뜨린 뒤 그는 그들 중 한 명의 검을 집어들고 달콤한 마석을 혼자서 수확하기 시작한다. 잠시 후 가방을 가득 채운 그는 떠날 준비를 마친다. 솔직히 오늘의 사냥 결과에는 꽤 실망했다. 가방에 든 저급 보석들은 사실상 짐만 될 뿐이다. 바로 그때 요원 중 한 명이 마침내 그를 발견하고 동료들에게 소리친다. 그가 완전히 돌아서기도 전에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노려본다. 먼저 그들은 자신들이 게이트 관리센터 소속임을 밝히고 히어로 등록증을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 만약 미등록자라면 그들과 함께 관리센터로 가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 주인공은 그 말에 확신이 없자 양복남은 더욱 긴장하고 차가워지며 협조하고 정해진 절차를 따르라고 강하게 요구한다. 양복남들이 받은 대답은 짜증이 가득한 그의 표정뿐이고 이 쓸데없는 소동이 그의 기분을 완전히 망치고 있다. 하지만 형은 더 이상 따질 기운조차 없다. 그는 그냥 돌아서서 떠나려 한다. 말로는 안 되자 양복남들은 그가 따르지 않으면 수갑을 채우겠다고 위협한다. 필요하다면 물리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 조금 더 성급한 녀석 중 하나가 우리 주인공의 손을 잡아채며 협조하지 않으면 다치게 될 거라고 위협한다. 더 나쁜 건 모든 책임이 그의 어깨에 달리게 된다는 점이다. 그러니 모두를 위해서라도 폭력보다는 말로 해결하는 게 최선이다. 도지는 이제 이런 말다툼에 질린 듯 그 자식의 손을 되잡으며 더 이상 그의 길을 가로막지 말라고 경고한다. 이 소름 끼치는 경고에 그 불쌍한 양복남은 본능적으로 겁을 먹는다. 등골을 타고 한기가 흐른다. 나머지 두 놈은 마력이 깃든 곤봉을 꺼낸다. 사실 이건 4등급 마법 지팡이로 오크도 제압할 만큼 강력하지만 우리 주인공을 물리적으로 다치게 할 정도의 힘은 없다. 그래서 그는 그 자식의 손을 거칠게 비틀어버리고 그 녀석은 원래처럼 징징거리며 신음한다. 형은 마지막 경고를 날린다. 남아있는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고 싶으면 지금 당장 꺼지라고 한다. 결국 의무감에 사로잡힌 양복남들은 폭력으로 맞서야만 한다. 그들은 마법 지팡이로 우리 주인공을 어떻게든 때려보려 하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한다. 우리 주인공은 한 놈의 등에 강력한 일격을 날리고 또 다른 놈의 배를 가격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안경 쓴 남자에게 집중한다. 마지막 남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감지하고 긴장한다. 도지는 흐릿하게 사라지며 허공으로 증발해버리고 그 모습을 본 놈은 진짜로 사람이 사라지는 걸 보고 당황한다. 그러다 갑자기 어디선가 몰래 날아온 주먹이 배를 강타해 놈은 고통에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난다. 도진도 이제 이런 헛소리와 자신을 쫓는 요원들에 지친 듯해서 결국 히어로로 등록할까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한다. 요원은 그가 수상하거나 불법적인 일을 피하기만 하면 더 이상 요원들이 그를 쫓지 않을 거라고 안심시킨다. 그러자 도진은 균열이라는 것에 대해 묻는데 이 질문에 요원은 완전히 당황한다.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간단한 배경 설명이 이어진다. 이곳에는 이상한 괴물들이 사는 또 다른 세계로 연결되는 여러 개의 통로가 존재한다. 이 통로들은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다. 괴물 시체에서 채취한 보석들은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어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닌다. 이 때문에 정부는 각 통로를 완전히 통제하기 위해 이들 통로를 관리한다. 정부가 관리하고 영웅들에게 개방된 모든 통로는 게이트라고 불린다. 통제되지 않거나 봉쇄되지 않은 통로는 균열로 알려져 있다. 다시 주인공 이야기로 돌아오면 그는 이 양복쟁이들이 어디를 가든 따라다니며 어떤 게이트를 지나가도 무단침입이라고 몰아붙이는 게 정말 짜증난다고 생각한다. 불쌍한 요원은 등록되지 않은 영웅이 허가 없이 게이트에 들어가면 통제센터에 자동으로 통보되고 근처에 대기 중이던 요원들이 즉시 출동한다고 설명한다. 주인공이 균열에 들어가려고 하자 요원은 균열은 게이트처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한다. 균열에 무단 침입하면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 경고도 없고 합의도 없다. 도지는 그런 얘기엔 전혀 관심이 없어서 불쌍한 요원의 얼굴을 잡아 쓰레기 봉지처럼 옆으로 내던진다. 이쯤 되면 불쌍한 요원은 본부에 연락하지 않은 걸 후회한다. 이건 자기 월급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떠나기 전에 도지는 쓰러져 있는 그 요원을 마지막으로 한 번 쳐다보며 이 녀석이 얼마나 약한지 생각한다. 그 약골은 팔이 부러진 것 같으면서도 소리치며 협박을 하고 우리 주인공을 반드시 잡아서 감옥에 넣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장면은 서울 금천구 가산 디지털 단지로 전환된다. 이 거대한 건물은 이제 히어로 콤플렉스로 알려져 있다. 이곳에서는 마석이나 게이트에서 나온 모든 것과 관련된 거래가 이루어지며 요즘 이곳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붐비고 있다. 도지는 마석을 사고 파는 상점 중 하나로 향하는 모습이 보인다. 가게에 들어서자 도진을 맞이한 건 인스타리를 정신없이 스크롤하고 있는 제터 세대 녀석이다. 도진이 마석을 팔고 싶다고 하자 교활한 가게 주인은 곧장 자기네 가게가 고객들에게 최고가를 쳐준다고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한다. 심지어 전국에서 자기네가 최고라고까지 말한다. 도진은 결국 몬스터피가 잔뜩 묻은 저급 보석들을 모두 카운터 위에 올려놓는다. 그러자 가게 주인은 마치 뒤통수를 세게 맞은 것처럼 시큰둥한 표정을 짓는다. 보석에 잔뜩 묻은 피 때문에 진심으로 역겨워하는 눈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평 한마디 없이 거래를 진행한다. 보석을 감정하는 동안 도진에게 커피라도 한잔하겠냐고 묻는다. 잠시 후 도진은 커피를 홀짝이며 가게 주인이 조심스럽게 보석에 묻은 피를 닦아내는 모습을 지켜본다. 이후 주인은 총 금액을 계산한다. 저급 마석이 12개, 중급 마석이 16개, 그리고 상급과 하급 마석이 각각 5개씩 있다. 40%의 수수료를 제하면 도진이 받게 될 금액은 약 550만 원 정도다. 하지만 우리 도진이는 40%나 되는 수수료를 내는 게 썩 내키지 않는다.
사냥도 전부 자기가 했고 시간도 허비했는데 도대체 이 자식이 무슨 자격으로 돈의 절반 가까이를 가져가려는 건지 억울한 마음이 든다. 가게 주인은 오히려 40%만 받는 게 관대한 거라며 자랑스럽게 말한다. 이 업계의 다른 경쟁자들은 최소 45% 이상을 받는다고 한다. 워낙 자신만만해서 가격이 마음에 안 들면 마석을 다시 가져가도 된다고 도진에게 제안하기까지 한다. 어차피 다른 데서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지 못할 거라며 적어도 이 자식은 그렇게 주장한다. 하지만 도진은 그 수작에 넘어가지 않고 소중한 마석들을 다시 가방에 집어넣기 시작한다. 수작이 통하지 않자 그 자식은 도진이 나가려는 순간 손을 붙잡고는 감정료와 자기가 마신 커피값을 내놓으라고 요구한다. 감정료 3만 원에 커피값 1만 원, 거기다 피를 닦느라 비싼 수건까지 망가졌으니 그 값도 내야 한다고 한다. 이 모든 걸 합치면 도진이 그 자식에게 갚아야 할 돈이 대략 35만 원쯤 된다는 얘기다. 도진은 이 미친놈이 아무리 억지로 밀어붙여도 절대 말도 안 되는 요구에 굴복하지 않는다. 아무리 해도 안 통하자 그 자식은 결국 길거리 양아치 같은 수법으로 내려가서 자기 경호원인 시그피어로드를 들먹이며 도진을 협박한다. 바로 그때 덩치 큰 녀석들이 뒷문으로 우르르 들어오며 왜 불렀냐고 묻는다. 누가 문제를 일으키기라도 하면 바로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태도다. 도진은 이에 맞서 그 자식에게 날카로운 눈빛을 쏘아보내고 그 자식도 똑같은 기세로 도진을 노려본다. 잠시 시간이 흐르고 장면은 주인공인 처그스대던 가게 주인의 겁에 질려 땀을 뻘뻘 흘리는 얼굴로 전환된다. 도진이 그의 새 돼지들을 식은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쓰러뜨리자 현실을 제대로 깨달은 것이다. 진짜 주인공이 누군지 확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다. 도진은 카운터로 다가가 아무런 질문도 받지 않고 수수료를 1%로 깔끔하게 협상해버린다. 도진처럼 영혼을 꿰뚫어보는 눈빛으로 쳐다보면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다는 걸 우리 모두 잘 안다. 그래서 거래는 성사되고 도진은 주먹으로 모은 전리품을 두둑하게 챙겨서 가게를 나선다. 할머니와 여동생은 그 엄청난 돈을 보고 완전히 감탄한다. 할머니 파는 도진이 혹시 가짜 지폐로 장난치는 건 아닌지 의심한다. 하지만 도진은 재빨리 해명한다. 친구가 창업을 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업이 대박이 나서 받은 돈이라고 말이다. 할머니는 손자가 그런 친구가 있기나 한지 의심스럽다. 도진은 또 다른 거짓말로 어릴 적 친구라고 할머니를 설득해보려 한다. 결국 할머니는 더 이상 큰 질문은 하지 않는다. 한편 도진의 여동생은 오빠 덕분에 집안이 부자가 됐다며 엄청 자랑스러워한다. 다정한 오빠는 동생을 토닥이며 이제부터는 호화로운 삶을 살게 될 거라고 희망을 준다. 작은 소녀는 부자가 된 게 신나서 이리저리 뛰어다닌다. 그렇게 행복해하는 동생을 보며 도진은 자신이 한때 했던 약속을 실제로 지켜가고 있다는 걸 깨닫는다. 그는 자신이 빙의한 몸의 주인이 남긴 마지막 소원을 떠올린다. 그 소원은 할머니와 이복 여동생 은영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다. 그 불쌍한 청년은 도진이 아무 말도 할 틈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도진이 눈을 떴을 때 그는 서도진이 되어 있었다. 이제 그의 유일한 사명은 이 작은 가족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목표를 위해 그는 현재 100억 원이나 하는 한국에서 가장 안전한 집을 사고 싶어한다. 그에게는 원래의 힘만 되찾는다면 돈을 버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세계는 그가 왔던 그리고 파괴된 세계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유일한 큰 차이점이라면 이곳의 균열, 게이트, 몬스터들이 그가 한때 멸망하는 것을 지켜본 세계보다 전반적으로 약하다는 것이다. 이전 생에서 검신이라는 칭호를 가졌던 그에게 이곳은 그저 모래상자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그는 원래 힘의 10분의 1만으로 싸워왔다.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방문객은 서도진을 만나고 싶다고 말한다. 형은 일어나서 문을 열기로 결심한다. 문을 열자 그는 문 밖에 서 있는 2명의 깡패를 발견한다. 이 녀석들은 도진이 진 빚 무려 4,800만 원을 받으러 온 것이다. 이 상황을 보고 도진은 이들이 사채업자임을 확신한다. 진짜 서도진은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나기 전에 돈을 빌렸었다. 원래는 할머니 병원비로 500만 원만 빌렸던 건데 이 녀석들은 미친 이자를 붙여서 순식간에 원금의 10배를 요구하고 있다. 요즘 도진이 게이트를 통해 돈을 벌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계약서에 다 명시돼 있다며 돈을 내놓으라고 한다. 하지만 이놈들이 받은 유일한 상환은 덩치 큰 놈의 얼굴에 제대로 꽂힌 주먹 한 방뿐이다. 그 한 방에 불쌍한 양아치는 날아가 버리고 남은 동료는 턱이 빠질 듯 놀라 멍하니 서 있다. 도진은 깡마른 놈을 매섭게 노려보며 이미 900만 원 넘게 갚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계산을 제대로 하면 오히려 이놈들이 이자를 줘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다. 놈을 또 한 대 때려서 울음을 터뜨리게 만든 뒤 도진은 자기 보스에게 도진이 직접 찾아갈 거라고 전하라고 말한다. 장면은 곧 활기찬 쇼핑몰로 전환된다. 거기서 우리는 귀여운 은영이가 꼬민형 가게에서 한 아이를 환하게 해주는 모습을 본다. 도진이 은영이를 쇼핑하러 데려온 것이다. 오늘만큼은 은영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가질 수 있다. 알다시피 우리 도진이는 전생에는 그렇게 다정한 사람이 아니었다. 도진의 메말은 감정을 되살려준 건 바로 원래 도진의 기억이었다. 은영이가 이복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도진이 다정하게 대해주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그래서 자신도 계속 그렇게 하며 이 작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주고 싶어 한다. 마침내 은영이는 정말 갖고 싶었던 봉제 인형을 고른다. 작지만 귀여운 토끼 인형이다. 은영이는 사치스럽지 않게 조심스럽게 그 인형을 고른다. 하지만 도진은 훨씬 더 큰 봉제 인형을 골라준다. 그는 은영이가 전혀 주저하지 않길 바란다. 오늘은 은영이의 날이니 돈 걱정 없이 원하는 건 뭐든지 고를 수 있다. 두 사람은 맛있는 음식도 함께 즐긴다. 식사를 즐기던 중 낯선 목소리가 도진의 이름을 부른다. 중년의 여성이 여러 명의 경호원들과 함께 나타난다. 이 통통한 아주머니는 또 다른 악담을 퍼붓는 사람처럼 보인다.
먼저 그녀는 도진의 형편없는 옷차림을 지적하고 옆에 앉아있는 여자아이에게 질문을 던진다. 그녀는 대담하게도 도진이 누군가를 임신시켜서 이 아이를 낳았을 거라며 마치 그의 어머니가 그를 세상에 데려온 것과 같다고 비꼰다. 물론 이런 날카로운 비아냥의 도진은 극도로 분노한다. 한편 어린 소녀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왜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험담을 하는지 전혀 모른다. 그러자 밀프는 재빨리 그 소녀에게 주의를 돌려 그녀의 이름을 묻는다. 소녀가 자신을 이은영이라고 소개하자 이 무례한 여자는 그녀가 도진의 여동생임을 알아차린다. 습관적으로 그 여자는 은영의 옷차림도 비꼬며 엉망이라고 한다. 이 여자 심지어 죽은 어머니까지도 가만두지 않는다. 이 모든 상황이 도진의 신경을 극도로 건드리고 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는 모든 걸 참고 그녀의 도발에 공격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이 미드필더조차도 도진이 침착함을 유지하며 자신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모습에 꽤 놀란다. 그래서 이 여자는 한 단계 더 나아가기로 결심한다. 이 뚱뚱한 여자는 아이에게 창녀가 무슨 뜻인지 물어볼 정도로 뻔뻔하다. 이제 그게 마지막이었다. 도진은 결국 폭발하며 그녀를 오크 부족에 속한 못생긴 여자라고 부른다. 물론 그 여자는 예상치 못한 반격에 눈이 휘둥그레지고 머릿속이 하얘진다. 도진이 왜 이 여자에게 이 정도까지 참아왔는지 이해하기 위해 약간의 배경 설명을 해보자. 사실 도진은 사생아로 태어나 가난하게 살았다. 어린 나이인 7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간신히 아버지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 아버지가 새 여자와 결혼하면서 그는 모두에게 외면당했다. 아버지의 정실 부인이 아들을 낳은 후로는 상황이 더 악화되어 도진은 완전히 무시당하게 되었다. 상황이 너무 나빠져서 결국 그가 살던 집에서 쫓겨나기까지 했다. 그래서 그는 할머니 집에서 이복 형제와 함께 살게 되었다. 도진은 과거를 돌아보며 이런 모든 고통을 견디면서도 마치 아무런 아픔이 없는 것처럼 웃으려 했던 원래의 도진이 안쓰럽게 느껴진다. 하지만 이제 그는 모든 것을 바꾸고 싶어 한다. 이 여자가 그의 이복 누나인 것 같고 그래서 그가 스스로를 억제하려 했던 이유가 설명된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참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 오크 같은 여자와 한 지붕 아래 살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그녀가 여전히 역겹기 짝이 없다고 생각한다. 성격도 엉망이고 외모도 오크 같을 뿐만 아니라 머리도 정말 나쁘다. 그는 그녀가 열등감에 찌든 엉망진창이라는 사실을 가차없이 들춰내며 그녀의 자존심을 더욱 짓밟는다. 그녀가 다른 사람들을 못생겼다고 비난하며 자신의 열등감을 투사하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그녀는 남에게 집착하는 금전만 밝히는 여자일 뿐이고 이게야말로 세상이 알아야 할 진실이다. 그가 날카로운 말로 그녀를 계속 짓밟자 쇼핑몰 전체가 그들을 주목하며 구경한다. 오크 여자는 완전히 짜증이 나서 폭발 직전인데 그때 도진의 계모가 등장한다. 엄마를 본 오크 여자는 원래 성격대로 징징거리며 다가가 이 애가 말로 자기 길을 꺾었다고 불평한다. 하지만 엄마는 딸이 그렇게 징징거리는 모습에 짜증이 나서 차가운 눈빛으로 딸을 단번에 조용히 시킨다. 솔직히 말해서 형의 계모는 정말 대단하다. 처음엔 오크 여자가 계모인 줄 알았을 정도야. 그 매력적인 엄마는 도진에게 시선을 돌려 최고의 품위로 인사를 건넨다. 그녀는 도진에게 집에 다시 와서 재미있게 놀자고 초대하지만 도진은 계모가 보이는 이 가식이 전부 거짓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결국 12년 동안 그들과 함께 살면서 도진에게 가장 큰 고통과 불안을 안겨준 장본인이 바로 그녀였으니까. 그 여자는 도진이 절대 떠올리고 싶지 않은 일들을 계속 상기시키며 도진의 PTSD를 자극해 그를 완전히 진지한 모드로 만든다. 엄마의 농담보다도 차가운 어조로 도진은 이 여자에게 꺼지라고 쏘아붙인다. 자기보다 어린 사람에게 그런 막말을 들으니 그녀의 자존심에 큰 상처가 된다. 그녀는 남은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며 빙글 돌더니 자리를 떠난다. 진심으로 그녀는 도진이 이렇게 날카롭게 받아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제 그녀는 예전엔 이유 없이 뺨을 맞아도 고개만 숙이던 그가 정말 같은 사람인지 의문을 품게 된다. 그녀의 못된 딸도 따라가고 경호원들 역시 두 여자를 뒤따른다. 솔직히 말해서 이 경호원들은 이번 일에서 마네킹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다. 이제 우리의 주인공에게 시선을 돌려보자. 이 두 여자가 완전히 분위기를 망쳐버린 것 같아서 주인공도 자리를 뜨기로 한다. 그가 새 가족에게 보인 반응은 의도적인 것이었다. 그는 한 가지를 분명히 하고 싶었다. 이제는 자기 말도 제대로 못하던 서도진은 더 이상 없다. 이제 그의 쓰레기 같은 가족도 그 사실을 깨달을 때가 됐다. 장면이 전환되며 한 대의 벤츠가 도로를 질주하는 모습이 나온다. 차 안에는 그 쓰레기 엄마와 딸이 함께 있다. 다른 엄마가 조용히 자리를 뜬 것에 화가 나서 도진을 제대로 혼내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토로한다. 딸이 분노를 쏟아내며 자신들이 당한 굴욕에 대해 주인공을 욕하자 엄마는 매니저에게 도진이 왜 아직 살아있는지 답하라고 명령한다. 대머리 매니저는 이 남자가 어떻게 살아있는지 전혀 모른다. 보고서와는 맞지 않는 결과였다. 여자는 이 남자가 헛소리를 한다며 목청껏 소리를 질러댄다. 일을 확실히 끝냈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가 살아있을 수 있냐고 따진다. 불쌍한 매니저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일을 처리하겠다고 다짐한다. 한편 쓰레기 딸은 자기 엄마가 그동안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었는지 전혀 모른다. 딸은 죽이고 죽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는다. 결국 엄마는 딸에게 도진에게 감정이 있냐고 물어본다. 이 질문에 뚱뚱한 딸은 당황해서 얼굴이 빨개지고 어쩔 줄 몰라 한다. 사실 그녀는 도진이 죽을까봐 걱정하는데 할아버지나 아빠가 알게 되면 큰일이 나기 때문이다. 엄마는 딸의 입을 세게 틀어막으며 자신의 일에 절대 끼어들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한다. 엄마는 도진의 목숨을 반드시 빼앗겠다고 결심한다. 특히 도진이 자신에게 대들었던 이후로는 그를 절대 용서할 생각이 없다. 그를 없애는 것이 엄마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다. 10년 전 균열이 나타나면서 세상은 혼돈에 빠졌다. 이 무시무시한 차원은 포털에서 튀어나온 괴물들을 탄생시켰고 이들은 인간을 보자마자 학살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그들의 공포는 멈추지 않았다. 공포는 끊임없이 이어졌고 결국 세상은 불길에 휩싸인 채 파괴된 도시들로 상처 입으며 무너졌다.
하지만 어둠의 세력이 등장한 것처럼 용감한 전사들인 영웅들이 빛으로서 나타났다. 그들이 등장하면서 처음으로 쓰러진 괴물들의 시체에서 마나스톤이 발견되었다. 현재로 돌아와서 도지는 어딘가로 향하고 있는데 이는 마나스톤이 얼마나 빠르게 세계의 의존도를 기존 에너지원에서 바꿔놓았는지를 보여준다. 마나스톤의 핵심적인 역할 때문에 각국은 새롭게 등장한 균열에 주목하며 자원을 추출하기 위해 우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현재 세계의 상황에서 모든 산업화는 게이트라는 개념과 영웅들에 대한 의존에 완전히 달려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영웅으로 분류될 수 있는 직업은 높은 보상을 얻게 된다. 꾸준히 높은 연봉을 받으려면 제대로 된 영웅이 되는 수밖에 없다. 도지는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그곳은 바로 영등포 HCS 캐피탈 설립지다. 이름이 좀 길긴 하지만 곧 그가 왜 이곳에 왔는지 알게 될 거다. 그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처음 봤을 때 보스와 그의 부하들은 험상궂은 얼굴로 사람들을 겁주려는 평범한 양아치들처럼 보인다. 하지만 도지는 이 상황을 꽤나 침착하게 받아들인다. 보스는 담배를 끄며 자기 부하들을 두들겨 패놓고도 당당하게 문 앞에 나타난 도진의 배짱을 지적한다. 이 장면만 봐도 도진이 남들 시선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다. 도진은 교묘하게 조직의 보스에게 사실 진짜로 손해를 본 사람은 바로 자신이라고 말한다. 그 말은 보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되묻는다. 도진은 사실 자신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보상을 받으러 왔다고 설명한다. 어쨌든 이 얼간이들 때문에 그동안 정신적, 육체적, 그리고 물질적으로 손해를 봤으니 말이다. 도진의 강하고 진지한 말투에 보스는 소년의 성격에서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음을 눈치챈다. 이 아이에게 뭔가 달라진 점이 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조용하고 온화한 사람이 아니다. 게다가 이 아이가 자신이 보낸 졸개들을 박살냈다는 추가적인 증거도 있다. 이 모든 정황을 종합해볼 때 보스는 서도진이 게이트에서 겪은 경험을 통해 특별한 각성을 했을 것이라는 의심이 가장 크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여전히 거만하게 행동하며 도진에게 각성으로 얻은 자신감이 결국 그의 파멸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한다. 위선자인 그는 도진이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다고 비난하고 그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 성난 남자들을 잔뜩 데려와 도진을 위협한다. 물론 그가 아무리 근육질의 부하들을 데려온다 해도 검신의 경험에 비하면 그들은 그저 벌레에 불과하다. 보스는 헛소리를 늘어놓으며 각성자들조차 결국엔 쓸모없는 짐짝이나 하급 히어로들처럼 죽게 된다고 말한다. 가장 웃긴 부분이 뭔지 알아? 이 형씨는 서도진이 D급 히어로 수준을 넘지 못한다고 착각하고 자기 조직이 그런 약한 녀석쯤은 쉽게 짓밟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도진은 5명이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데도 소파에 앉아 느긋하게 쉬고 있다. 도진은 전혀 웃는 기색도 없이 보스에게 당장 자리에 앉으라고 명령한다. 보스는 도진이 여전히 이전과 똑같은 말투로 말하는 것에 깜짝 놀라고 도진은 진지한 표정으로 아직 할 말이 남았다고 강조한다. 그런 말을 듣고 일행 중 한 명이 용기를 내 도진에게 도전장을 내민다. 재미있게도 도진은 기쁜 듯이 안경을 벗으며 상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리고는 글쎄 마이크 타이슨급에 미친 로켓펀치 9천을 상대 얼굴에 꽂아버린다. 그 남자는 충격에 날아가 버리고 그의 친구들은 할 말을 잃는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도진이 또 다른 한 명을 쓰러뜨리며 그 집단 전체가 두들겨 맞는 꼴이 된다. 도진이 그들을 두들겨 패는 동안에도 그는 침착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며 대부업을 가장한 보스의 비밀스러운 불법 사업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도진은 주황색 머리에 양아치를 때려눕히려 하며 그가 위조 신분증 사업에 대해 잘 알고 있음을 증명한다. 주먹을 날린 뒤 도진은 보스에게 자신이 공식적으로 히어로 신분을 등록하고 돈을 벌기 위해 히어로 신분증을 찾고 있다고 말한다. 마지막 남자의 공격을 피한 도진은 3배의 정성으로 반격을 가하고 그렇게 해서 그는 자신만의 특별한 수면 루틴으로 전원을 잠재웠다. 이 방법은 100% 성공한다. 도진은 계속해서 요구를 이어가며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을 완벽한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보스는 몇 초 만에 벌어진 일에 넋을 잃고 만다. 도진은 그에게 신분을 위조할 시간이 단 하루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킨다. 참고로 몇몇 남자들은 싸움에 끼어들지 않았는데 이는 NPC들에게 칭찬할 만한 일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야기에서 그들은 레벨 1의 초보자임에도 신에게 도전하는 타입이기 때문이다. 보스는 도진의 실력 수준을 의심하고 평가하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멘붕에 빠진다. 적어도 이 남자는 힘으로는 B급 정도는 되어 보인다. 형은 생각에 너무 빠져 있어서 아이가 정신 차리라고 다시 상기시켜줘야 할 정도다. 그는 기쁘게 그 일도 받아들인다. 마침내 도진은 예의 바르게 그의 어깨를 잡으면서도 얼굴에는 위협적인 표정을 짓는다. 그는 홍의주, 즉 자신의 계모가 자신을 죽이라고 지시했는지 알고 싶어한다. 물론 실제로도 거의 그런 상황인데 이는 그녀가 딸과 비서와 나눴던 대화에서 이미 드러난 바 있다. 보스는 할 말을 잃고 있다가 도진이 어깨를 너무 세게 주는 바람에 비명을 지르며 고통스러워한다. 심지어 그의 부하들조차도 보스를 위해 어쩔 줄 몰라 보인다. 솔직히 말해서 그들도 이발사를 바꿔야 할 것 같다. 어쨌든 보스는 결국 무너져 그녀의 끔찍한 계략을 털어놓는다. 이 잔인하고 교활한 여자는 사실 도진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다 빼내어 그를 극심한 경제적 불안정에 빠뜨리고 결국에는 도진이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려 했던 것이다. 이건 정말 악랄한 계획의 정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자기 아들에게 설령 내쫓은 아들이라 해도 말이다. 그게 그녀의 명령이었다. 도진은 이 말을 듣고 충분히 애원하고 울고 난 뒤에 그 남자를 풀어주며
그들이 자신을 문 안에 가둔 것도 이런 이유 중 하나였는지 묻는다. 보스는 마치 아무 관련도 없는 순진한 사람인 척하며 심지어 만약 도진이 문 안에서 죽었다면 자신은 처형에 대한 보수도 받지 못했을 거라고 털어놓기까지 한다. 아마도 그가 그런 짓을 할 수 없었던 그럴듯한 이유 중 하나일 것이고 도진은 이미 생각에 잠긴다. 그는 강철우라는 이름을 내뱉는데 사실 이 이름은 처음에 그를 문 앞으로 데려온 남자의 이름이다. 사실상 도진은 내일까지 그 남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고 싶어한다. 두 가지 요구를 밝힌 뒤 그는 정중하게 자리를 떠나며 처음 들어왔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방 안의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그 대화가 끝난 후 도진은 다시 깊은 사색에 잠긴다. 진짜 서도진에게는 오직 하나의 바람만이 있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동생과 사랑하는 할머니를 지키고 싶었다. 이 모든 일들 위에 또 하나의 불행이 더해지며 그 불쌍한 아이가 무력하게 견뎌야 했던 삶이 어떠했는지 보여준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검신이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말이다. 다음 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주인공이 공식적으로 등록되었고 게다가 B급 등급까지 받았습니다. 다른 이야기들처럼 주인공이 스타일을 위해 최하위 등급을 받는 것과는 달리 아주 편리하죠. 카드를 기계에 대자 시스템이 그의 신원을 인식하며 카드의 정당성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곧 그가 도전하려는 위험한 퀘스트에 비해 등급이 아직 낮다는 경고가 뜹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 주인공에게는 꽤나 짜증스럽습니다. 그는 차라리 그 자식을 더 성가시게 해서 더 높은 등급을 받았으면 이런 문제를 겪지 않았을 텐데라고 생각하죠. 시스템이 계속해서 자신의 레벨보다 훨씬 높은 게이트에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하는데도 도진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간다. 이제 기사섬 게이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사실 이 게이트는 B급 게이트일 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B급 헌터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영웅들은 임무의 안전을 위해 항상 게이트 등급보다 한 단계 높은 등급이 추천된다. 어쨌든 던전의 규모는 D급으로 간주되는데 이는 던전이 넓게 퍼져 있어서 솔로 사냥이 어렵다는 의미다. 하지만 좋은 점은 이 던전이 터널 형태로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는 이번에는 그에게 솔로 사냥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는 것이다. 게이트의 규모 때문에 A급 영웅이 이 임무를 맡는 것이 강력히 추천된다. 하지만 위험과 위험성이라는 단어는 우리 도진이의 사전에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최악의 경우라면 좁은 터널에서 거의 공간도 없이 몬스터 한 무리와 맞서 싸워야 할 수도 있다. 도진은 첫 번째 상대를 보고 미소를 짓는다. 그 상대는 혼돈스러운 보라색 오라를 두른 거대한 뱀이다. 대부분의 영웅들에게는 이것이 공포의 신호겠지만 도진에게는 오히려 행운의 신호다. 그는 전투를 시작하기 위해 건틀릿을 준비한다. 그리고 참고로 그 뱀은 친구들도 여럿 때리고 있다. 그들의 혀는 마치 영화 에일리언을 떠올리게 한다. 어쨌든 그들은 최선을 다해 공격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 도진이는 완전한 킬링머신이라 몬스터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마나 스톤을 낚아채고 모은다. 블랙킬링 바이퍼는 극도로 강력한 마비독으로 유명한 몬스터 계열로 아주 약간만 닿아도 누구든지 쓰러뜨릴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한 도진은 총알처럼 몸을 날려 돌진하고 전력을 다해 휘두른다. 짧은 순간 동안 그는 괴물의 온몸을 베고 썰어 피를 튀기며 결국 괴물을 반으로 잘라버린다. 괴물을 쓰러뜨린 뒤 도진은 자신의 장비를 확인한다. 그가 구입한 장갑 덕분에 독이 닿지 않고 30만 원짜리 장갑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사냥을 계속 이어가며 도진은 다시 4마리의 흉측한 팔다리 없는 도마뱀들에게 시선을 돌리고 강력한 속도로 녀석들의 머리를 뚫고 지나가기 시작한다. 피가 점점 더 튀어오르며 결국 이 독사들은 저 세상으로 보내진다. 도진은 그 자리에 서서 괴물의 살을 헤집으며 마법석을 찾느라 분주하다. 하지만 아쉽게도 주변에는 마법석이 하나도 없다. 하지만 이것은 이전, 즉 원래 세계의 규칙에 따른 것이고 그곳에서는 이 몬스터들이 만화석을 드롭할 확률이 겨우 3%에 불과하다. 즉 제대로 된 전리품을 얻으려면 최소한 수백 마리를 사냥해야 한다는 뜻이다. 도진이 길을 따라 걷다가 미스터 보네드를 발견한다. 여러분은 아마 저게 보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도진은 다르게 생각한다. 그는 거대한 뱀에게 네가 보스 몬스터냐고 묻는다. 물론 뱀이 좋은 친구처럼 대답해 줄 거라고 말이다. 어쨌든 도진은 이 큰 녀석이 나타난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더 이상 길을 잃을 걱정이 없기 때문이다. 즉시 공격을 퍼부으며 전투를 빨리 끝내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다. 강력한 일격을 성공적으로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펀치는 이 생물에게 아무런 효과도 주지 못한다. 결국 도진은 뱀머리에 문신만 하나 새겨준 셈이 됐다. 그가 공중에 떠 있어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뱀은 꼬리로 그를 벽에 내리꽂는다. 도진은 벽에 처박힌 채로 앉아있다. 아마 이 일로보스 몬스터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실감했을 것 같다. 뱀은 독이 잔뜩 묻은 송곳니를 드러내며 배고플 때의 평범한 여자친구처럼 도진에게 슉슉 소리를 낸다. 생물이 그를 물려고 달려들지만 다행히도 그는 그 공격을 피한다. 회피 동작의 반동을 이용해 그는 곧바로 다시 힘차게 달려들어 강력한 펀치를 생물의 몸통에 꽂아넣고 단단한 껍질에 또다시 금이 가게 만든다. 이 두 번째 공격을 통해 한 가지가 분명해졌다. 보스 몬스터는 유난히 단단한 외피를 가지고 있어 그동안 처치했던 다른 독사들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상대라는 것이다. 현재 그의 수준에서는 이 껍질이 너무 강력해서 한 번의 공격만으로는 뚫을 수 없다. 이로 인해 상황이 역전되어 그는 다른 전투 전략을 세워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원래의 힘을 지녔다면 검신은 이 짐승을 단숨에 제압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그는 무언가를 발견한다. 그것은 바로 보스와 싸우다 목숨을 잃은 전사의 검이었고 이제 여러분은 왜 그가 주먹의 신이 아니라 검신이라 불리는지 알게 될 것이다. 비록 그 무기는 전투 후 심하게 달아있었지만 그는 검이란 결국 사용하는 자의 실력에 달려있다고 믿으며 그것을 움켜쥔다.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손에 검을 든 채로 그는 괴물 같은 뱀을 향해 걸어간다.
괴물은 엄청난 속도로 다시 그를 쓰러뜨리기 위해 몸을 날린다. 도진은 높이 공중으로 뛰어오르며 이 괴물을 검으로 죽이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자신을 영광으로 알라고 당당하게 선언한다. 비록 검의 상태가 엉망이지만 이 남자는 단 몇 번의 공격만에 수많은 번쩍이는 배기를 퍼부어 뱀의 몸을 산산조각낸다. 진지했던 싸움은 뱀이 배경에서 죽고 우리의 주인공의 검이 먼지로 변해버리면서 웃긴 결말로 이어진다. 그가 괴물이 아직 버티고 있을 때 처치한 것은 다행이다. 보스 몬스터를 쓰러뜨린 뒤 도지는 다른 주인공들에게선 잘 볼 수 없는 영리한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그는 괴물의 송곳니 하나를 뽑아내는데 약간만 다듬으면 멋진 단검의 재료로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여정의 보상으로 여기며 그는 게이트를 빠져나온다. 그가 게이트를 나왔을 때는 이미 바퀴별이 빛나는 밤이 되어 있었다. 그는 생각보다 비급 게이트에서 더 오랜 시간을 보냈고 마지막에 일이 이렇게 끝난 덕분에 오히려 자신의 힘을 되찾고 완전히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강해졌다. 또한 자신의 옛 친구들이 이런 약해진 모습을 보지 못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랬다면 정말 창피했을 테니까.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그는 마석을 감정하고 판매하러 간다. 그 앞에는 이미 또 다른 영웅이 엄청난 양의 마석을 내놓으러 와 있었다. 그 째째한 접수원은 그를 무시하듯 해하며 수수료율이 40%나 된다고 지적한다. 심지어 순진한 사람조차도 그 터무니없이 높은 수수료율에 뭔가 수상한 점이 있다는 걸 눈치챈다. 그는 직접 문제를 제기하며 자신은 평범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접수원은 도진에게 했던 것처럼 실제로 이곳의 수수료율이 모든 감정거래소 중에서 가장 낮다고 해명한다. 게이트 센터는 5%지만 그건 세금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그 교활한 감정사 입장에서는 이건 영웅들에게 꽤 괜찮은 수입을 안겨주는 좋은 거래다. 현금이 영웅에게 건네지지만 그는 별다른 불평 없이 다만 그 남자의 엉망이 된 얼굴에 대해 걱정스럽게 묻는다. 웃긴 점은 이 남자가 얼굴이 박살난 뒤에도 여전히 똑같은 대본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사이코패스가 먼저 경비원들을 박살내고 자신에게 이런 꼴을 남겼다고 말한다. 영웅은 사실 C급 레벨의 저등급 경비원들을 배치한 건 접수원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그들의 세계에서는 등급만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실력 또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등급은 사실 한 사람의 능력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며 시스템 유지를 위해서만 갱신된다. 영웅은 같은 등급의 사람들도 실력과 능력에 큰 차이가 있으니 모두 똑같이 대할 수 없다고 현명하게 언급한다. 그리고 하루 종일 가게를 지키는 시시한 경비원과 실제로 생계를 위해 짐승을 사냥하는 영웅 사이에도 차이가 있다. 사실 이 남자는 꽤 괜찮은 조언을 해주고 있지만 접수원은 농담이나 하며 그가 그만 떠나주기를 바랄 뿐이다. 결국 그는 떠나면서 혹시 필요하면 도와주겠다고 작은 친구에게 제안한다. 그가 나가면서 우리의 주인공은 그 남자 옆을 지나치는데 여전히 냉정한 표정이다. 그를 보자마자 접수원은 움찔하며 완전히 겁에 질려 도망친다. 그는 도진을 가리키며 자신을 엉망으로 만든 사이코패스가 바로 이 녀석이라고 소리친다. 두 사람을 다시 바라보며 영웅은 사실 꽤나 감탄한다. 그는 우리의 주인공이 키에 비해 날렵한 체격을 가졌다는 것을 알아챈다. 하지만 이곳 경비원들을 엉망으로 만든 사실 때문에 그 남자는 싸울 준비를 하며 그가 문제아인지 묻는다. 이 남자에 대해 내가 좋아하는 점은 사소한 이유로 기분이 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실제로 도진이 평소에 민간인들을 괴롭히며 영웅의 힘을 남용하고 있다고 믿는다. 물론 그는 이야기의 한쪽 면만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과는 전혀 다르지만 이렇게 현실적인 캐릭터를 보는 건 꽤 흥미롭다. 접수원은 이 남자가 실제로 7년차 베테랑 영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이 장면을 즐기고 있다. 여기서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남자는 도진의 이름을 대면서 이용할 수 있는 인맥이 많다. 상대가 누구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우리 도진이는 그냥 돌아서서 그 아저씨더러 꺼지라고 말한다. 이 때문에 그 남자는 더 자극을 받아버리고 이제는 정말로 자기가 나쁜 놈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도진은 그 남자에게 자신에게 복수라도 하려는 거냐고 묻는다. 그 말을 들은 베테랑 히어로는 자극을 받는다. 하지만 책임감 있는 영웅이자 경험이 많은 그는 다른 영웅과 싸우는 것은 거의 항상 죽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현명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실 몬스터와의 싸움보다도 사망률이 더 높다. 그 사실을 떠올리자 그는 말 그대로 진정하고 등을 돌려 리셉셔니스트를 말문이 막히게 남겨둔 채 자리를 뜬다. 도진은 느끼한 감정사에게 돌아서서 무슨 문제라도 있냐고 묻는다. 그 남자가 대답하기도 전에 도진은 마법석이 가득 든 가방을 던지며 감정하고 돈으로 바꿔달라고 한다. 이 소중하고 반짝이는 것들은 모두 고급 마법석이라 리셉셔니스트 입장에서는 이 남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금액을 계산해보니 총액이 1억 5천만 원에 달한다. 겉보기에는 꽤 많은 돈처럼 보이지만 도진에게는 하루 사냥치고는 너무 적은 금액이다. 도진이 현금으로 달라고 하자 리셉셔니스트는 수수료율을 미리 계산해야 한다고 상기시킨다. 당연히 도진은 무서운 표정을 짓는다. 수수료가 둘 사이의 작은 거래에서 1%밖에 안 된다는 걸 떠올리고는 도진은 진정하며 나머지 금액을 정산해달라고 말한다. 이제 유쾌한 감정사의 머릿속에서는 저렇게 뻔뻔한 녀석을 한 대 패주고 싶다는 생각이 굴뚝 같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리셉셔니스트는 이렇게 큰 금액은 반드시 상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도진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당장 승인을 받으라고 요구한다. 그래서 그 남자는 재빨리 상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속삭이듯 보고한다. 하지만 그가 순조롭게 거래를 마무리하기도 전에 도진이 전화를 낚아채 직접 상사에게 빨리 결제하라고 말한다. 상사는 그렇게 해도 괜찮다며 다만 전화를 다시 직원에게 넘겨달라고 한다. 도진은 기쁜 마음으로 전화를 돌려주다가 실수로, 아니 어쩌면 일부러 그 전화를 벽에 내던져버린다. 도진이 이제 모든 게 정리됐으니 빨리 돈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자
직원은 산산조각난 자신의 기기를 보고 벌벌 떤다. 그렇게 해서 접수원은 거래를 위해 현금이 가득 든 여러 가방을 준비하게 된다. 결국 그 남자는 이런 식으로 강제로 당한 것에 망연자실하게 남겨진다. 여러분이 혹시 그에게 연민을 느낄 수도 있지만 기억하라. 그는 평범한 영웅들이 목숨을 걸고 벌어들이는 금액의 거의 절반을 계속해서 사기치고 있다. 그는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다. 10분이 지나고 사장은 직원이 전화를 받지 않는 것에 분노하며 급히 가게로 달려왔다. 웃긴 점은 접수원이 결국 모든 걸 포기하고 바로 사직서를 내버린다는 것이다. 사장은 벽에 내동댕이 쳐진 직원의 휴대폰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충 짐작한다. 이 모습을 본 그는 즉시 주연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이곳으로 오라고 요청한다. 주연은 아름다운 보랏빛 분홍색 머리를 한 유명한 젊은 여성으로 보인다. 그녀는 공공장소에서 너무나도 알아보기 쉬워서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인 현주연을 외치며 마치 연예인처럼 대하고 게다가 그 옷차림도 정말 멋져 보인다. 그녀가 가게에 도착하자 접수원은 그녀의 등장에 깜짝 놀라고 주연은 환한 미소로 그에게 인사를 건넨다. 모두가 그녀를 두고 이렇게 떠들썩한 데에는 큰 이유가 있다. 그녀는 전국에서 4번째 S급 히어로로 정말 대단한 인물이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녀가 사장의 조카라는 소문이 돌고 있지만 그 때문에 그녀가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 그 소문을 확인하듯 주연은 삼촌의 부탁으로 무모한 히어로를 처리하러 이곳에 오게 되었다고 밝힌다. 상황에 흥미를 느낀 멋진 S랭커는 자리에 앉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들을 준비를 한다. 다음 장면에서는 근육질의 몸을 자랑하는 우리의 주인공이 햇볕 아래에서 명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가 하루 종일 사냥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로 인해 얻은 보상은 전혀 대단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그는 앞으로가 걱정된다. 무엇보다도 그는 혼자서 S랭크 게이트를 클리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한다. 즉 원래의 힘을 되찾기 위해 훈련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맞다. 여러분, 이제 훈련 파트가 시작된다. 도진이 이번 생에서 겪는 가장 큰 문제는 이전 세계와 달리 이곳의 만화 밀도가 낮다는 점이다. 즉, 지금의 속도로 만화를 아무리 열심히 모아도 최소 3년은 걸려야 원래의 힘에 근접할 수 있고 상황이 나빠지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 긍정적으로 보자면 전투에 더 좋은 장비를 노릴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가장 형편없는 장비조차도 수억 원은 기본이라 돈을 낭비하는 셈이 된다. 갑자기 누군가 위험한 존재가 다가오는 기운을 느끼며 등골이 오싹해진다. 우미영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그는 전속력으로 어린 소녀를 안아들고 모두에게 빨리 안으로 들어가라고 재촉한다.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그는 방을 급히 닫고 할머니는 무슨 일이냐며 다급하게 묻는다. 거대한 진동과 함께 건물 전체가 흔들리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혹시 지진이 난 거냐고 공포에 질려 묻는다. 어린 우미영은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졌지만 진실은 오직 소년만이 알고 있다. 이건 단순한 지진이 아니야. 뭔가 다른 거야. 도진은 밖에서 날카롭고 거친 기운이 느껴지는 것을 감지한다. 균열이 그들의 세계에 막 열렸고 하필이면 그 균열이 그들의 집 위에 나타난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둘러 밖으로 나가려는 그는 가족들에게 밖은 위험하니 절대 나가지 말라고 당부한다. 전속력으로 균열의 입구로 달려가며 마지막으로 들리는 것은 할머니와 여동생이 그의 이름을 부르며 외치는 울음소리여. 장면은 소울히어로 협회로 전환되고 협회 회원들은 마포 지역 상공에 갑자기 균열이 나타났다는 소식에 즉각 경계태세에 들어간다. 이 균열은 지난번 발생 이후 63일 만에 나타난 것이었다. 화이트 라이온 길드가 마포와 가장 가깝다는 사실을 깨달은 매니저는 즉시 길드에 연락하고 인근의 히어로들에게도 상황 통제를 위해 합류하라고 지시한다. 균열의 정확한 위치를 자세히 확인하던 중 그는 균열이 한 주택 위에 생겼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이것은 그들에게도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다. 만약 우연히 민간인이 균열에 들어가게 된다면 사실상 그 사람의 죽음은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이후에는 다른 누구도 그 균열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그리고 만약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이 죽게 되면 10일 후에는 엄청난 몬스터 웨이브가 쏟아져 나와 이 지역 주민들에게 혼란과 파괴를 불러오게 된다. 그 몬스터 웨이브는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 서울의 안전이 완전히 위협받게 될 것이다. 관리자는 균열에 들어가 상호작용한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한다. 알고 보니 그 집의 거주자인 서도진이 행동을 취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할머니의 말에 따르면 그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균열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그들은 그가 영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이유는 평범한 민간인이 균열에서 돌아올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전 직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절망과 무력감을 느낀다. 다음 장면에서는 도진의 새어머니가 그의 각성 소식을 듣고 짜증을 내며 화가 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한다. 그녀의 비서는 도진이 아직 히어로 협회에 공식적으로 등록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게이트 경험을 통해 그가 실제로 각성자임을 확인하러 왔다고 보고한다. 이 일로 인해 그녀는 더욱 좌절한다. 강철우가 일을 끝내기로 했는데 오히려 그 일로 인해 그녀의 표적이 더 강해졌기 때문이다. 그녀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치며 대체 왜 자기들 힘으로 그 남자를 죽이지 못했냐고 소리친다. 실패한 일을 처리하고도 돈을 받아간 사실 역시 그녀가 분노하는 또 다른 이유다. 이 이사에게 소리치며 그녀는 강철우에 대한 분노를 메시지로 전달한다. 만약 그가 직접 도진을 죽이지 않으면 그녀에게 10배의 돈을 갚아야 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뜻밖에도 그녀의 조수는 이제 그 남자와 더 이상 연락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며 도진의 집 위에 새로 생긴 균열을 발견했다고 전한다. 도진이 그 균열로 들어간 것이 확인되었으니 이제 그가 살아서 나올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홍희주는 그 소식과 도진이 살아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암시에 기뻐한다. 그녀는 진정하며 오랜만에 평온한 모습을 보이고 조수에게 더 소식이 올 때까지 상황을 지켜보라고 지시한다. 한편 우리의 주인공은 이제 막 균열의 영역에 도착했다. 그곳은 숲이다. 사실 그곳은 그가 한때 젊은 시절을 즐기며 쉬곤 했던 바로 그 숲이다.
페티스와의 숲은 그가 기억하는 마지막 세부 사항까지 완벽하게 재현돼 있다. 심지어 그 안에 가득한 풍부한 만화조차도 똑같은 무게감을 지닌다. 길을 따라가며 그는 전능한 세계수와의 재회를 미소로 맞이한다. 이 나무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만화를 내뿜으며 가장 신성한 구조이자 세계의 안정의 핵심이다. 이 나무가 땅에 완전히 불타버리면서 옛 세계가 멸망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만화의 흐름이 영원히 뒤틀렸다. 하지만 이 균열 차원에서는 나무가 멀쩡하게 그가 기억하는 그대로 남아있다. 비록 그 원인은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그는 이 나무에서 만화를 흡수함으로써 잃어버린 만화를 되찾을 기회를 얻었다. 탁월한 만화의 흐름 아래에서 명상하며 소녀는 점점 더 자신의 힘을 또렷하게 느끼고 있다. 그는 이렇게 앉은 채로 사흘이 넘도록 시간을 보내며 먹거나 마시거나 자신의 신체적 욕구를 돌보는 것도 잊었다. 무려 10일이 지나도록 그는 오직 호흡을 조화롭게 하는 데만 집중했다. 10번째 밤이 끝날 무렵 문제가 그를 찾아와 명상을 방해. 이 외계 생명체 같은 존재들은 불케나라고 불리며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나무를 불태우기 위해 찾아온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의 소년이 그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막기 위해 그곳에 있다. 괴물들이 그를 공격하려 달려들고 도지는 물 속성에 검이 있었다면 쉽게 모두를 쓰러뜨릴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아쉬워한다. 불타는 괴물들이 포효하며 그에게 다가오지만 우리의 소년은 엄청난 만화로 충만해 이제는 무기에 신경 쓸 필요조차 없다. 그 자신이 바로 무기다. 그리고 그 손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2등급이다. 그는 괴물들을 향해 손을 뻗으며 만화만으로도 엄청난 권위를 발휘해 그중 하나를 쓰러뜨린다. 두 번째 괴물은 그의 능력에 놀라 얼어붙는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자. 그가 방금 한 것은 만화 방출이라고 불리며 정확히 말해 염력은 아니다. 이것은 순수한 만화를 폭발적인 일격으로 사용하는 블래스터 타입의 공격이다. 그는 그동안 만화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능력을 사용한 것은 오랜 만연. 어쨌든 벌키나 생물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보복하기 위해 그들은 입에서 충전된 에너지 광선을 내뿜는다. 이 맥동하는 레이저 빔들은 빠르게 주인공에게 다가가지만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침착해 보인다. 그의 만화만으로도 어떤 피해든 막아내기에 충분하다. 만화의 폭발로 몸이 불타오르는 채로 생물들에게 다가가며 그는 마침내 세계수를 지켜냈다고 말한다. 이제 잠시 놀면서 그동안의 훈련의 결실을 즐길 준비가 되었다고 한다. 추한 놈들이 또다시 에너지 광선 공격을 시도하지만 주인공은 재빠르게 둘을 붙잡아 그들의 입을 억지로 닫아버린다. 이렇게 해서 그들의 능력이 내부에서 충전되어 입안에서 폭발하고 결국 불타는 머리 없는 시체만 남게 된다. 생물들의 시체는 시들어가며 그가 사용할 수 있는 귀중한 마석 2개를 떨어뜨린다. 하지만 그건 겨우 몇 마리만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 도지는 이 녀석들을 쓰러뜨린 후 영혼의 불씨라는 것을 해금하게 되어 인생을 만끽하며 신이 나 있다. 기쁘게 괴물들을 베어내며 환한 미소로 모두를 때려눕히는 그는 마침내 이들에게서 많은 만화석을 빼앗게 되어 정말 기쁘다. 일방적인 학살은 그가 모두를 쓸어버릴 때까지 계속된다. 도지는 이들이 떨어뜨린 마석의 양을 보고 마치 복권에 당첨된 기분이다. 그 중에서 그는 금빛으로 빛나는 작은 동전이나 씨앗 같은 것도 발견한다. 이것이 바로 그가 손에 집어든 영혼의 불씨다. 이것으로 그는 칩을 부수고 그 불꽃을 해방시키며 자신의 힘을 더 많이 되찾는다. 그가 아무렇지 않게 불씨를 가지고 노는 모습은 마치 주술회전의 스쿠나를 떠올리게 한다.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여기서 가장 이상적인 전략은 세계수에서 계속 만화를 모으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그의 몸 상태는 만화, 흡수의 물리적 한계에 도달했다.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이 불씨를 흡수해서 자신의 만화 상태를 완전히 바꾸고 그것을 화염 만화로 변환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그렇게 하여 그의 몸에서 불꽃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솟아오른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전생에서는 그는 이런 일을 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고 영원한 불씨에도 전혀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불씨를 완전히 흡수해야만 하고 하나를 완전히 흡수하는 데만 10분이나 걸린다. 다행히도 이미 그를 위해 모아둔 불씨가 잔뜩 있어서 그의 목표는 가능한 한 많이 흡수하는 것이다. 균열의 등장은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기자들은 모두 주인공의 집 주변에 몰려있고 요원들과 협회 직원들이 그곳을 보호하고 있다. 방성규는 한 남자가 섣불리 균열에 들어가려는 오만함 때문에 화가 나 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는 마치 나 혼자만 레벨업의 연호를 똑 닮았는데 머리 스타일만 좀 더 깔끔한 것 같다. 그리고 주인공도 등장하는데 이번에는 파란 머리다. 이 남자의 이름은 김현우이고 그는 도진이 여동생을 구하기 위해 한 행동에 공감한다. 하지만 성규는 그 설명을 전혀 믿지 않고 주인공이 결과에 대한 준비도 없이 욕심만 부려서 들어갔다고 비난한다. 만약 그가 평범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괜찮았겠지만 균열 안에서 죽게 되면 그곳이 몬스터들이 쏟아져 나오는 폭발 지점이 되어버리니 그게 진짜 문제다. 현우는 길마의 의견을 묻고 길마는 그냥 규정대로 처리하라고 했던 모양이다. 현우는 최근 미국, 중국, 스위스, 터키, 영국 등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균열이 갑자기 생겨나고 있는 현상에 의문을 품는다. 이것이 바로 길마가 한 번에 너무 많은 균열을 관리하느라 힘들어하는 이유 중 하나다. 이런 현상은 매일 일어나는 일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들은 위협을 손쉽게 제압해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단 한 사람 때문에 상황이 재앙으로 번질 수 있어서 모두가 엄청나게 화가 나 있다. 성규는 너무 화가 나서 그 안에 들어간 녀석을 두들겨 패고 싶을 정도로 그 녀석이 균열에서 튕겨나오길 바라고 있다. 거대한 보라색 게이트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그 게이트가 처음 등장한 지 28일이 지났다. 도진이 그 안에서 보낸 날도 마찬가지로 28일째다. 이제 히어로 협회는 두려움에 휩싸여 이 위협을 이미 1급 파동으로 경고했다. 도진의 신원은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그를 일단 평범한 S씨라고 부르고 있다. 전 세계가 도진의 정체를 모르는 사이 사체 조직의 보스는 빠르게 눈치를 채고 모든 상황을 연결해낸다. 심지어 그의 부하도 도진이 연루됐다는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보고서를 검증한다. 김명구는 황창섭 회장의 오른팔 역할을 한다. 창섭은 호기심이 많아 도진이 무사히 살아남을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 한다. 네,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이 채널의 의식처럼 원피스는 진짜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조수는 평범한 사람이 살아남을 확률이 대략 1%도 안 된다고 확신한다. 하지만 도진이 평범한 사람 취급을 받는다는 말만으로도 창섭의 얼굴에는 재미있는 미소가 번진다. 그렇게 평범하다고 불리는 사람이 그의 부하들을 병원에 보내고 몇 주 동안 붕대를 감게 만들었다. 세상의 시각에서 보면 균열에 들어간 단 한 명의 민간인의 능력을 그들은 심각하게 과소평가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 창섭은 각성자의 입장으로 살아남을 확률도 듣고 싶어한다. 이에 대해 그의 비서는 결국 영웅의 레벨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며 정확한 정보 없이는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말한다. 창섭조차도 전투 능력과 순수한 생존 능력은 다르다고 인정하며 특히 균열 안에 들어가면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해진다고 말한다. 어쨌든 한 가지는 확실하다. 그 자식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창섭은 도진의 가족을 지키고 싶어 하지만 그 이유가 결코 고상하지는 않다. 아니, 이 쓰레기는 만약 자신이 돌아오지 못할 경우 사랑하는 사람들의 장기를 팔 생각이다. 그리고 설령 돌아온다 해도 돌봐줬다는 이유로 빚을 도진에게 뒤집어 씌울 것이다. 이 자식은 정말로 기생충 그 자체다. 장면은 황홀한 세계수로 전환된다. 이곳에서 주인공은 몸이 불의 만화로 가득 차오르며 본격적인 수련에 돌입한다. 그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를 정도로 수백 개의 화염석을 흡수하며 계속해서 수련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그는 엄청난 양의 불의 만화를 얻게 되었고 이제는 원하는 대로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부수적인 효과로 불에 대한 저항력도 크게 높아졌다. 불 속성만 놓고 봤을 때 그는 이 능력을 완전히 익힘으로써 과거의 자신을 어느 정도 능가했다고 생각한다. 세계수를 끌어안으며 그는 세계수와 다정한 순간을 나눈다. 세계수는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가 필요할 때마다 항상 그를 도와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도지는 세계수가 자신을 위해 해준 모든 일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 만화석은 덩굴로 작은 주머니를 만들어 모두 보관했다. 돌들을 모아 안전하게 챙긴 도지는 이제 다시는 천사의 나무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목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면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왜냐하면 그때가 오면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신목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따뜻한 장면이 정말 진심으로 마음에 들었어요. 그날 밤 도지는 마침내 균열을 완전히 빠져나와 바깥 세상으로 발을 내딛는다. 다행히도 그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다고 느끼는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가 이미 안에서 죽었다고 생각했고 언제든지 몬스터 웨이브가 튀어나올 거라고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근처에 강한 누군가의 기척을 감지한다. 그들을 쫓아가기로 결심한 그는 그 근원을 찾기 위해 서둘러 달려간다. 곧이어 그는 지난번에 만났던 현우와 성규, 한 명은 화가 나 있고 다른 한 명은 여유로운 두 요원을 우연히 마주친다. 이제 그는 이 사람들이 입고 있는 복장만 봐도 협회를 대표하는 요원임을 알 수 있었고 만약 들키기라도 하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걸 깨닫는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불덩이를 만들어 힘차게 공중으로 던진다. 그 공격은 건너편 건물까지 날아가 결국 큰 폭발음을 내며 터진다. 현우와 성규는 그 충격적인 소리를 듣자마자 즉시 경계 태세에 들어갔다. 그것이 실제로 불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곧장 뒤쫓기로 결정한다. 그곳에서 그들은 공포에 질린 여러 사람들을 발견한다. 성규는 이 혼란 속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묻는다. 한편 우리의 주인공은 지금까지 자신의 화염 능력에 감탄하고 있다. 정확도가 좋아서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옛 친구 터스크를 떠올리며 그는 그 마법사가 지금 자신의 화염 수준을 본다면 감탄할지 궁금해한다. 어쨌든 터스크는 대륙에서 가장 강력한 화염 마법사로 알려져 있었고 둘은 좋은 유대감을 나눴다. 갑자기 현우의 예리한 감각이 균열을 찾아야 한다고 경고한다. 그 균열은 이상하게 움직이더니 그들 눈앞에서 안개 속으로 사라진다. 두 요원 모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으로 도착했을 때 그들은 균열이 더 이상 그들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한다. 한편 우리의 주인공은 아무 문제 없이 다음 목적지로 향하고 있다. 다음 날 아침 한 달 동안 마포에 존재했던 균열의 상태에 대한 뉴스가 보도된다. 서도준이 그 구역에 들어간 지 29일 만에 균열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발표되면서 히어로 협회의 몬스터 웨이브에 대한 우려가 잘못되었음이 증명된다. 그들은 균열이 예기치 않게 사라진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하며 현재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또한 균열이 사라질 때 고물상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도준이 죽었으며 이 모든 것이 그의 행동의 결과라고 믿게 된다. 하지만 그들 모르게 우리의 주인공은 사람들의 상반된 의견을 지켜보며 일부가 목숨을 잃은 소년에게 동정심을 보이는 모습을 숨은 채로 관찰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균열의 소식은 우리 주인공에게는 가슴 아픈 소식이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세계수를 만질 수 없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는다. 비록 세계수를 지킬 수는 없게 되었지만 그의 인생에서 아직 지킬 수 있는 또 다른 무언가가 남아있었고 이는 다시 HCS 수도로 우리를 이끈다. 그 안에서는 멍청이들이 도진의 죽음을 축하하며 이제는 할머니와 그의 여동생도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다. 창섭은 결국 사람을 죽을 때까지 쥐어짜는 그런 인간이다. 한 놈은 여동생을 좀 더 키워서 다른 용도로 써먹자고 말하고 있다. 그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그들을 부르며 보스를 내놓으라고 요구한다.
장면이 거기서 끊기고 우리는 창섭이 흥얼거리며 도진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사실에 만족해하며 일상을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된다. 비서는 오늘의 일정을 검토해준다. 대체로 한가하지만 다른 CEO와의 점심 약속만이 잡혀있다고 한다. 그 말을 들은 창섭은 기뻐한다. 오늘 밤에는 강 사장 밑에 클럽에서 마음껏 파티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별 의미 없는 잡담이 이어지다가 그가 건물에 들어서서 계단을 오르던 중 부하들이 장난감처럼 내던져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피가 사방에 튀어있고 이 모든 원인은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이다. 우리 주인공은 그를 바닥에 내던지며 더러운 창섭에게 개처럼 기어오라고 명령한다. 그의 등골이 오싹해지는 명령에 회사 사장은 벌벌 떤다. 우리 주인공은 진짜 조직의 우두머리처럼 행동하며 자신의 자리에 앉는다. 그리고 아직도 뻔뻔한 명령의 무게를 받아들이지 못한 창섭에게 다시 한번 명령을 반복한다. 망설임 없이 그는 개처럼 기어간다. 여느 때처럼 무자비하게 도지는 그가 동물 취급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짖으라고 명령한다. 그의 크고 또렷한 명령에 창섭은 굴욕감에 신음한다. 창섭이 제대로 짖기까지 잠시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 주인공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우리 주인공은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창섭에게 계속 짖으라고 시키며 직접 그를 동물로 만들어버린다. 회장은 자신이 대하던 사람들처럼 인간 이하로 전락한다. 도지는 저런 쓰레기들은 겉으로만 순종하는 척하다가 기회만 생기면 뒤통수를 친다고 지적한다. 그의 더러운 이름을 선언하며 도지는 자신이 이런 이류 인간들을 상대해본 경험이 많다고 소름 끼치게 말한다. 창섭은 자비를 구하며 애원하고 필요하다면 충직한 개처럼 섬기겠다고 하지만 도지는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 그의 뺨을 세게 후려친다. 그 한 방의 힘만으로도 창섭은 숨이 턱 막히고 피를 토한다. 그의 비서는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든다. 도지는 그를 회사의 새로운 사장이라고 부르며 이런 인간 밑에서 일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이런 인간들이 언제든지 뒤통수를 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알기에 도지는 비서에게 창섭을 죽이라고 전적인 허락을 내린다. 물론 이런 일은 유능한 비서에게도 너무나 무거운 임무다. 비서는 사과하며 자신들이 모시는 리더가 인맥이 많기 때문에 만약 자신이 창섭 대신 사장으로 임명된다면 상황이 정말 심각해질 거라고 반대한다. 비서는 창섭을 대신해 도진에게 한 번만 더 그를 살려달라고 간청한. 하지만 도진은 이들 앞에서 말장난을 하고 싶지 않다. 그는 창섭의 시신을 통에 넣어 처리하자고 제안한다. 그리고 모든 증거를 끝없는 바다에 던져서 없애버리는 거죠. 결국 이런 일은 이 녀석들이 가장 잘하는 것 중 하나니까요. 보스의 하수인들이 순순히 따르지 않자 우리 주인공은 다른 방식으로 그들을 다룹니다. 도지는 모두에게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전부 게이트에 던져서 몬스터 먹이로 삼겠다고 위협합니다. 네, 그 말 한마디에 창섭은 한심하게도 완전히 무너져버립니다. 창섭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절대 배신하지 않고 앞으로도 도진 밑에서 충성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제 이 상황이 주인공을 잠시 고민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창섭을 죽여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도 있지만 이번 생에서 뭔가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도진 스스로도 인정하듯 그는 무자비했던 과거에 비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의 부탁을 들어주며 손을 내밉니다. 이제 창섭은 이번 일을 계기로 엄청나게 종교적으로 변해서 다시는 도진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게 해달라고 신께 기도할 것 같습니다. 그는 주인공의 손을 잡으며 앞으로 무조건 충성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잠깐 뭔가 이상합니다. 왜 그의 손이 뜨겁게 이글거리는 불길에 휩싸여 있는 걸까요? 맞아요. 도진이 한결 부드러워졌다고는 해도 여전히 무자비한 면이 남아있습니다. 남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도진은 이것이 정말 마지막 기회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리고는 그의 손을 단번에 뜯어내어 새까맣게 탄 덩어리로 만들어버립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도진은 회장님의 고통스러운 비명을 무시한 제자리를 떠납니다. 하지만 마지막 경고는 남깁니다. 만약 그들 중 단 한 명이라도 다시 자신의 가족을 건드린다면 도진이 직접 그들의 죽음을 책임질 것이라고 말이죠. 이제 그들의 새로운 임무는 평생 도진의 가족을 지키는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신자들을 다루는 것이 바로 정석이죠. 공식적으로는 서도진이라는 남자는 균열과 함께 사라진 존재의 작은 흔적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는 동네 왁도날드에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히어로 협회, 그리고 각종 언론 매체들은 그를 어제의 뉴스처럼 빠르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균열에 들어간 민간인을 이미 죽은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설령 그가 살아있다고 세상에 나와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혼자서 균열 임무를 마치고 나타난다면 오히려 골치 아픈 일만 생길 뿐입니다. 그 길들여진 게 황창섭은 현재 그가 당분간 여유롭게 이사할 수 있도록 새롭고 적합한 집을 찾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도진은 마침내 여동생에게 맛있는 패스트푸드를 먹일 기회를 얻었습니다. 또한 더 좋은 동네로 이사할 계획을 그녀에게 알렸고 그녀는 더없이 기뻐했습니다. 이제 그녀도 또래 아이들처럼 유치원에 다닐 수 있고 내년에는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학교 이야기가 나오자 어린 은영이의 기분이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도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흉측한 괴물들을 도살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아이를 달래는 것은 그의 능력밖이었습니다. 여동생이 다른 아이들이 자신을 고아라고 놀린다고 고백했을 때 그는 당황했습니다. 사랑스러운 여동생의 고충을 듣고 도진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만약 그녀가 못된 아이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다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 꼬마 녀석들은 결국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유치원에 가서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은영이는 신이 났습니다. 도진은 속으로 여동생을 아무도 무시하지 못할 명문 사립학교에 보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날 밤 서도진은 김혜영우가 자신이 균열에 갇혀있는 동안 할머니와 여동생을 아무 모텔에나 숨겨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경 쓴 자식은 사과하려고 허리가 부러질 뻔했습니다. 그는 모텔이 자기네 회사에서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곳보다 안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진은 오늘 밤에는 졸개들과 엮일 기운조차 없어 그냥 방에 들어가 다시 한번 할머니를 만납니다. 작은 은영이는 곰처럼 그에게 달려들어 안겼고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손자가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그저 기쁩니다. 처음에는 굳은 전사도 당황했지만 가족에게서 전해지는 따뜻함을 느끼자 그들이 주는 사랑을 미소로 받아들였습니다. 작은 은영이는 왁도날드를 좋아하게 되어 그들은 요즘 그 완전히 진짜인 곳에서 자주 식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은영이는 오빠의 직업, 즉 영웅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오빠가 영웅인 게 좋으냐는 질문에 은영이는 아무렇지 않게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영웅이 강하고 멋진 건 멋있지만 무서운 괴물들과 싸울 때 항상 위험에 처해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가끔은 죽기도 하고 작은 은영이는 오빠가 할머니와 자신과 함께 오래오래 살아주길 바랄 뿐입니다. 도진은 무의미한 유혈사태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안위를 걱정해주는 것은 그에게 꽤 새로운 감정입니다. 과거의 혹독한 세상에서 그는 마지막 인간 생존자였습니다. 그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괴물들과 생명체들과 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이제 다른 세계에서 두 번째 기회를 얻게 되자 그의 곁에 믿을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들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는 어쩌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쁨과 사랑 속에서 조용히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가 속으로 포근하고 따뜻한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 한국의 영웅협회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한국영웅협회의 창립자이자 세계영웅연맹의 이사인 나태왕은 최근 균열 사건 혹은 그 부재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인재들이 현장을 조사했지만 새로운 정보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영역의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다는 사실이 창립자를 답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사라진 균열이 언제든지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믿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의 비서는 그의 걱정에 동의하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차라리 웨이브가 발생했더라면 더 나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알 수 없는 변수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었을 테니까요. 태왕 이사는 더 화가 나기 전에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불확실성에 대해 걱정하면서도 아무도 다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태왕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고 강한 영웅백인 중 한 명입니다. 그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면 역대 최다 득표로 쉽게 당선될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입니다. 그가 원한다면 그의 말 한마디와 영향력만으로도 국내 대기업들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의 관심사는 국가 지도자의 권력이나 대기업의 부에 있지 않습니다. 그가 신경 쓰는 유일한 것은 국민의 안전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진짜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는 균열 주변을 더 철저하게 조사하길 원합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은 이미 협회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데 동의했으니 그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로의 의미로 태왕은 그들에게 시세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안하고 싶어 합니다. 이 정도 불편을 끼쳤으니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신뢰할 만한 소식통에 따르면 여러 나라에서 다수의 균열이 발생했다고 전해집니다. 어떻게 봐도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이미 자신들의 균열을 통제 단계에 진입시켰습니다. 주요 국가들 중에서는 영국이 가장 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다른 균열에는 신뢰할 수 있고 경험 많은 히어로들이 파견된 반면 영국의 팀은 그야말로 형편없는 쓰레기였습니다. 그들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한 달간 이어진 영국 균열 제거 작전은 결국 처참한 패배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영국 균열 웨이브 발생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도시와 그 시민들은 평소처럼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인파 속에는 서도준이 보행자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습니다. 오늘 그의 목적지는 히어로 콤플렉스에 있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가게입니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카운터를 지키던 남자는 본능적으로 인사를 건넸지만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말문이 막혔습니다. 검은 머리의 청년을 본 순간 그의 온몸의 털이 공포로 곤두섰습니다. 오늘은 매니저가 가게에 있어서 이 사디스트 손님을 혼자 상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니저는 읽고 있던 신문을 재빨리 접고 시선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제되어 있었지만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이 남자가 바로 자기 직원에게 적은 마법석을 억지로 사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도주는 느긋하게 배낭을 벗어 바닥에 툭 던졌습니다. 사실 매니저가 여기 있는 게 오히려 좋아서 마법석 판매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매니저는 또다시 적은 마법석이 바닥에 쏟아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는 이런 소규모 거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도주는 그저 공정한 거래를 원할 뿐인데 거절당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매니저나 다른 정상적인 사업주라면 단 1%의 수수료만 받고 거래를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이 젊은이가 그냥 나가버리는 게 더 나을 것입니다. 도주는 자신과 거래를 거부하는 것은 매니저가 두고두고 후회할 엄청난 실수라고 단언했습니다. 매니저는 가방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계속해서 젊은이를 내쫓으려 했습니다. 이제 곧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가 줄 수 있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에 도주는 배낭을 바닥에 걷어차 그 안에 든 것들을 타일 위에 쏟아버렸습니다. 노련한 마법석 상인인 계산원과 매니저는 그 돌들의 특성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 허름한 가방 안에는 사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전설의 보물, 영웅의 마법석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도주는 이 물건들이 대략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최고급 물건을 들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사실 영웅의 마법석은 악명 높은 멕시코 마약왕 퀴르조맨이 신종 마약 제조에 사용했던 물건입니다. 어느 날 밤 실험실에서 일어난 사고가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작은 돌에 대한 세상의 시각까지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영웅의 마법석 덕분에 퀴르조맨은 강력한 영웅으로 각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마법석은 영웅 각성과 만화 증강을 위한 값을 매길 수 없는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믿을 수 없을 만큼 희귀한 에너지원은 초고가 프리미엄 제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도주는 힘을 과시하듯 그 얼간이들에게 물건을 다시 싸라고 지시한 뒤 자리를 떴습니다. 매니저는 곧바로 무시하고 오만하던 태도를 환영하는 분위기로 바꿨습니다. 그는 심지어 젊은 남성을 VIP석까지 직접 안내하고 계산원이 마법석을 닦는 동안 음료까지 대접했습니다. 도주는 상황을 완전히 뒤집는 걸 좋아했다. 어느 순간 그는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원한 음료를 마시고 있었다. 그가 처음 제시한 조건은 정가의 0.5%의 수수료였다. 매니저가 조금이라도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자 그는 바로 거래를 철회하겠다고 위협했다. 이전 거래에서는 도준이 1%에 동의했었다. 이제 그는 이미 형편없는 그 비율을 더 낮추고 있었다. 솔직히 말해 그는 그냥 짜증이 나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에 매니저는 고개를 숙이고 최대한 진심을 담아 사과하려 했었다. 하지만 도준은 이제 빈말로 하는 사과는 지겹다. 그들은 그의 조건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그는 다른 곳에서 거래할 것이다. 그것뿐이다. 계산대에 있는 직원은 속으로 도준이 정말 무례한 놈이라며 욕하고 있다. 자신의 연기가 아이에게 더 많은 몫을 양보하게 만들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매니저는 결국 마법 수정 시장과 가격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도준은 그런 장황한 잔소리를 들을 시간조차 없다. 그는 음료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섰고 매니저는 당황하기 시작했다.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거래가 손에서 미끄러져 나가는 걸 느낀 매니저는 9%의 수수료를 제안했다. 하지만 그것도 통하지 않자 8%를 제시했다. 이런 식으로 8%에서 7%, 6%, 5%까지 계속 내려갔다. 이 정도 수수료면 그의 가게는 전혀 이익을 남길 수 없다. 매니저가 절망의 나락에 빠져 있을 때 서도준은 과거의 거래를 존중한다며 1%로 합의하자고 기습적으로 제안한다. 속으로 매니저는 노골적인 갈취꾼을 향해 소리치고 욕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 물건을 놓칠 수가 없었다. 도준의 다음 한마디에 매니저는 흥분해서 바지에 지를 뻔했다. 오늘 가져온 것 외에도 도준은 그 귀중한 크리스탈 가방을 7개나 더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계약서는 신속하게 작성되고 서명되었다. 거래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된 지 몇 분 만에 670억 원이 서도준의 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미화로 약 4,800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속도라면 100억 원짜리 집도 그리 멀지 않아 보인다. 문제는 일반 게이트를 통해 고급 마력 크리스탈을 더 얻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다. 만약 균열지대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방법만 찾는다면 미친 듯이 보물을 쓸어 담을 수 있을 텐데. 휴대폰 화면을 보고 있던 중 전 국민에게 행정 메시지가 발송되었다. 영국 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웨이브 사태가 마침내 대중에게 공식 발표된 것이다. 그동안 모든 사람의 영국 여행이 금지된다.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한 소식을 읽고 나자 도주는 상점 관리자와 장난치는데 흥미를 잃었다. 예전엔 어느 나라든 어떤 협회가 개입하든 직접 나서서 균열을 봉인했을지도 모르지만 이제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제는 더 보람있는 일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오늘 저녁은 도준이 쏘는 날이고 비싼 고기를 먹기로 했다. 은영이는 불판 위에서 익어가는 돼지고기와 소고기의 마블링을 보며 군침을 삼켰다. 비싼 고기와 육즙 가득한 반찬들이 끊임없이 식탁 위로 올라왔다. 할머니는 메뉴에 적힌 가격이 너무 비싼 게 아닐까 걱정되어 손자에게 정말 괜찮은지 조심스럽게 물으셨다. 100g에 25만 원이면 정말 비싼 편이다. 도준은 할머니의 걱정을 단번에 털어냈다. 크리스탈을 수확해서 큰돈을 번 덕분에 이제는 얼마든지 먹어도 그의 통장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었다. 은영이는 고급 소고기를 한 입 먹자마자 그 호화로운 맛에 반해버렸다. 도준은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지켜보는 가운데 계속해서 고기를 더 올려 구웠다. 게다가 곧 신선한 갈비, 최상급 등심, 채끝살, 안창살이 한 팩씩 더 테이블로 올 예정이다. 이쯤 되면 양이 정말 어마어마하다. 2명 반이 어떻게 이 많은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을까? 하지만 할머니는 주인공의 식욕을 너무 얕잡아보고 계신다. 할머니의 걱정을 떨쳐드리기 위해 어린 은영이가 비싼 고기를 한번 드셔보시라고 할머니를 설득했다. 사랑스러운 손녀의 권유를 거절할 수 없었던 할머니는 결국 마음을 열었다. 비싼 고기를 한 입 먹는 순간 모든 걱정이 말끔히 사라졌다. 이후 행복한 가족은 미소와 웃음이 가득한 호화로운 저녁 식사를 즐겼다. 한편 도진이 모르는 사이 시선을 사로잡는 젊은 여성이 식당에 들어섰다.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다른 손님들의 목이 꺾일 듯 돌아갔다. 그 여성은 곧장 서도준에게 다가가 단호하게 그의 주의를 끌었다. 그녀는 그저 잠깐 이야기만 나누고 싶었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가 이유를 설명하기도 전에 도진은 가족 식사 자리를 방해했다며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에게 할 말이 있다면 젠장 식사가 끝난 후에 다시 오라고 했다. 현주연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면 젊은 남자가 태도를 바꿀까 싶어 명함을 꺼내들었다. 도진은 실망스러워할 틈도 없이 그녀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한 채 계속해서 고기를 굽고 먹기만 했다. 결국 유명한 S급 헌터인 그녀는 자존심을 삼키고 식당 대기실에서 묵묵히 기다렸다. 그런 스타가 평범한 사람들 곁에 앉아있으니 자연스럽게 그녀는 모든 시선의 중심이 되었다. 남녀 할 것 없이 영웅의 정점에선 그녀를 힐끗힐끗 쳐다보았다. 그녀는 전국 S급 영웅 랭킹 4위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웅 10위 안에도 그녀를 꼽는다. 주변의 모든 시민들은 속으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대체 누가 현주연을 기다리게 하는 거지? 주변에서 들려오는 노골적인 속삭임을 무시한 채 주연은 몇 분 전 있었던 짧은 만남을 떠올렸다. 그녀가 아는 한 서도준은 2달 전에 처음으로 게이트에 들어갔다. 그는 살아서 나왔고 지금은 각성자가 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최근 마포 균열 사건에서 사망한 것으로 널리 알려졌지만 이렇게 살아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정황들 외에도 그 젊은 남자의 날카로운 한 번의 시선만으로도 S랭커인 주연이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막 각성한 사람이 2달도 안 돼서 S랭크에 도달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나? 마석의 재산을 쏟아부은 석유 재벌 카프무어조차도 정점에 오르기까지 약 5달이 걸렸다. 자신이 느낀 것을 합리화하며 주연은 도진이 뭔가 알 수 없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마침내 도진과 할머니 그리고 어린 은영이는 배를 든든히 채우고 기분도 한결 좋아졌다. 출구 근처에서 주연은 마침내 그 신비로운 청년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다가갔다. 주연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또 다른 일행이 우월한 태도로 식당 안으로 느긋하게 들어섰다. 도진의 눈빛은 그 남자를 보자 평소보다 더 날카로워졌다. 이 수상쩍게 생긴 놈, 강철우라는 미친 자식은 죽음의 게이트 중 하나에서의 일 이후 서도진이 멀쩡히 살아있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사실 도진의 바퀴벌레 같은 생존력에 꽤 재미를 느끼고 있다. 주연 역시 한눈에 그 문제아를 알아본 듯했다. 식당 한가운데에서 침묵이 감돌며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도진은 그놈의 얕은 모욕을 무시하고 주연을 불렀다. 철우는 S급 히어로가 바퀴벌레 같은 놈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당황했다. 도진은 그녀에게 잠시 자신의 가족을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그녀가 해야 할 일은 택시를 잡아 가족이 타고 집에 갈 수 있게 해주는 것뿐이다. 그가 잡종과 오래된 빚을 정산하는 동안 가족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게 훨씬 편할 것이다. 다행히도 현주연은 매우 이성적인 젊은 여성이다. 그녀는 도진이 부탁한 대로 했고 할머니와 어린 소녀에게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안심시켰다. 그녀는 그들에게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지만 그들의 걱정은 분명해 보였다. 주연은 택시가 떠나는 동안 어색하게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들이 식당에서 빠르게 떠나자마자 식당 안에는 쨍하고 맑은 따귀 소리가 울려 퍼졌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리를 비우자 도진은 마침내 점잖은 척을 그만두고 제대로 한 방 날릴 수 있었다. 그의 움직임이 너무 빨라서 철우는 도진의 손이 휘두르는 것도 보지 못했다. 그저 뺨에 따끔거리는 고통만이 느껴졌다. 이렇게 굴욕적인 공격에 창피함을 느낀 철우는 이를 악물고 반격하려고 달려들었다. 서버 중 한 명이 싸움을 말리려 했는데 각성자들이 더 심하게 싸우면 식당 전체가 망가질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녀의 합리적인 요청은 비합리적인 폭력으로 돌아왔다. 다행히 그녀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서도주는 침착하게 모두에게 나가서 안전을 위해 자리를 비우라고 말했다. 철우는 정말 쉽게 흥분한다. 그는 제대로 된 말싸움도 못하는 근육밖에 없는 바보다. 그래서 그는 얼굴에 또 한 번의 강타를 당했다. 그는 완전히 방심한 채 주먹이 자신의 머리에 닿는 것을 느꼈다. 강철우는 원래의 서도진을 게이트에 가둬줄게 내버려둔 놈이다. 비록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건 아니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여전히 이 자식에게 깊은 원한을 품고 있고 할 말이 있다. 도깨비처럼 생긴 깡패 철우는 도진의 그 못된 계모가 이 모든 일을 꾸몄다는 이야기를 꺼내며 비웃었다. 이 바보에게서 정보를 캐내는 게 생각보다 훨씬 쉽다는 걸 알게 된 도진은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 앱의 녹화 버튼을 눌렀다. 그는 자백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녹음만 하면 앞으로의 인생이 훨씬 더 쉬워질 것이다. 철우는 다시 한번 도진의 태어남에 모욕감을 느꼈다. 그는 주먹에 힘을 모으고 도진의 어머니를 창렬하고 욕한 뒤 엄청난 기세로 공격했다. 이번에는 자신이 실패했던 일을 끝내려는 것이다. 그는 서도진을 완전히 죽이고 싶어한다. 하지만 이 거대한 깡패에게 불행하게도 그의 원시적인 공격은 이를 능숙하게 다루는 도진에게 전혀 상대가 되지 않았다. 도진은 거친 주먹을 부드럽게 받아내며 마치 뚫을 수 없는 탄력 있는 장벽에 부딪힌 것처럼 상대의 주먹을 튕겨냈다. 강철호는 이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평소라면 그는 무식하게 힘으로 밀어붙여 뭐든지 죽여버리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의 조그만 콩알만한 두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대와 맞서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갑자기 그는 발이 땅에서 떨어지며 밀려났다. 도진은 사냥꾼이 먹잇감을 가지고 놀듯 그의 몸이 날아가는 궤적을 따라갔다. 주먹이 두개골을 때리는 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고 아까 그 서버는 경찰에 전화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녀가 아직 통화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가녀린 손이 휴대폰을 빼앗았다. 밝은 미소를 지으며 현주연은 서버에게 모든 것을 자신이 처리할 테니 굳이 경찰을 부를 필요가 없다고 안심시켰다. 서버는 무너져 내리는 와중에 위로가 되는 얼굴을 볼 수 있어서 그저 다행이었다. 강철우의 온몸에는 따귀, 할퀴기, 주먹질이 쉴 새 없이 쏟아져 숨 돌릴 틈조차 주지 않았다. 주연이 알기로 이 인간 말종은 비급 히어로다. 그 정도 등급이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두들겨 맞을 사람은 많지 않다. 이 정도로 두들겨 패는 걸 보면 도진은 A급으로 분류될지도 모른다. 그게 사실이라 해도 이 싸움은 너무 일방적으로 보인다.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현주연은 조심스럽게 도진에게 잠시 멈추라고 불렀다. 그녀는 이대로 계속 두들겨 맞으면 강철우가 죽을까봐 걱정일 뿐이다. 그녀의 말을 듣기로 한 도진은 고블린 졸개에 축 늘어진 몸을 바닥에 내려놓고 손을 닦았다. 두 사람 사이에 분명히 원한이 있는 것 같아서 주연은 도진에게 강철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물었다. 도진이 모든 사정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저 자식에 대해 복수할 만큼은 충분히 알고 있다. 현주연은 이 쓰레기 강철우가 S급 히어로인 강영표와 연관되어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도진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아무런 문제도 느끼지 않았다. 주연은 이렇게 무모하고 미친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이 녀석은 S랭커에게 어떤 결과가 닥치든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현주연은 강영표가 문제아 사촌을 매우 보호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식당 사건은 분명히 그 거물의 귀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피가 흐를 것이다. 도진은 주연의 걱정에 비웃음을 지었다. 그는 잘나가는 S랭커 따위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앞으로 닥칠 문제들보다 주연이 자신의 삶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있다는 사실이 더 짜증났다. 이제 고블린 졸개가 쓰러진 이상 도진의 적대감은 오지랖 넓은 S랭커에게로 옮겨갔다.
마주 선 채 그 거친 청년은 그녀를 노려보았다. 현주연도 결코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단순한 눈빛 위협에 굴복할 사람이 아니다. 주제를 바꾸며 그녀는 갑작스러운 방문에 대해 사과하고 본론을 꺼냈다. 그녀는 삼촌의 부탁을 받아 잠깐 들러서 얘기하러 온 것뿐이었다. 그가 영웅의 마력 결정 가방을 팔아치운 사실을 알게 된 후 주연은 남은 것들도 손에 넣고 싶어졌다. 그녀는 가격이 얼마가 되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사겠다고 했다. 도지는 그게 싸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다. 어쨌든 그는 귀중한 보물들을 많이 쌓아두고 있다. 그녀는 확고한 S급 영웅의 자산은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한다고 그를 안심시켰다. 그도 자신의 물건을 파는 것에 반대하는 건 아니다. 그는 거래를 하기 전에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다. 사실 별거 아니고 현주연처럼 유명한 사람에게는 아주 작은 부탁일 뿐이다. 도시의 다른 곳에서는 값비싼 술병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도진의 사악한 계모는 죽은 줄 알았던 의부사들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듣고 충격에 빠졌다. 그녀의 부하들은 그 아이가 균열해서 죽었다고 확신했지만 이제는 도진이 끈질긴 바퀴벌레처럼 살아남았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있다. 여기 대머리 남자에게 F를 눌러 애도를 표하자 저런 상사를 두는 건 절대 재미있을 리가 없다. 그에게 잘못된 정보를 탓할 수는 없다. 영웅협회조차 도진이 죽었다고 판정했으니 말이다. 사악한 계모는 변명 따위 듣고 싶지 않다. 그녀는 변명 대신 행동을 원한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방금 강철우가 도진에게 패배했다는 소식까지 들었다. 이쯤 되면 서도준이 자신의 암살 시도에 누가 진짜 책임이 있는지 이미 알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자신이 연루될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악한 계모는 공포에 질려침을 꿀꺽 삼켰다. 그녀는 도진이 두려운 게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아버지나 남편이 이 일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생길 골치 아픈 상황을 더 걱정하고 있다. 모든 것을 은폐할 수는 있지만 만약 언론에 소문이 퍼지면 그룹의 주가가 곤두박질 칠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부하들에게 언론을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만약 그들이 실수라도 하면 D그룹과 W그룹은 분명히 모든 거래와 광고를 끊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경찰 역시 자신들의 손아귀 위에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사악한 계모의 사람들은 이미 모든 대비책을 마련해 두었다. 부하들이 어느 정도 유능하다는 사실에 그녀는 한시름 놓았다. 대머리 이 이사는 아무리 은폐 작업을 해도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속삭였다. 이런 맥락에서 대머리 이 이사는 이 골칫거리를 끝낼 수 있는 계획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강철우의 사촌, 악명 높은 강영표를 이용하기만 하면 된다. 여기 계모 같은 사람조차도 그 S랭커에 대해 알고 있다. 강철우는 히어로 세계에서 악명 높은 쓰레기일지 몰라도 그가 강력한 사촌과 얼마나 가까운지는 모두가 알고 있다. 실제로 강철우는 사촌의 명령에 따라 온갖 더러운 일을 하는 졸개에 불과하다. 둘 다 정신이 이상하다. 만약 철우가 경찰에 잡혀가고 언론에 의해 망신을 당한다면 S랭크 히어로에게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사실 그는 이미 이 홍보 재앙을 수습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 악독한 계모는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가능한 한 빨리 강영표를 만나고 싶어한다. 게다가 HZS 캐피탈의 크게 왕창섭은 대놓고 적과 손을 잡았다. 이제 그는 도진의 가족을 돌보고 있다. 이 일로 계모는 1분 안에 검사와 통화하길 원한다. 자신의 진영을 벌인 자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바로 다음 날 우리는 한국에 있는 37개의 균열지대 중 한 곳에 들어가는 영웅들의 무리를 따라간다. 그 균열지대들 중 5곳은 안전 게이트로 전환되고 있다. 나머지 지역은 영웅협회에 소속된 영웅들이 일정에 맞춰서만 공략할 수 있다. 오늘은 현주연 양이 직접 팀을 이끌고 있다. 그녀는 S급 신분증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어떤 게이트든 무제한으로 출입할 수 있다. 화려한 장비와 무기를 갖춘 다양한 영웅들 사이에 낡은 후드티를 입은 한 청년이 서 있었다. 현주연은 이번 사냥의 임시 파티로 A급 정인주의 클레오메 길드를 선택했다. S급 영웅의 사냥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기 때문에 모두들 들떠 있었다. 주연은 단지 재미있는 일을 해보고 싶고 몸도 좀 풀고 싶어서라고 이유를 밝혔다. 사실 그녀는 뒤에 있는 청년이 게이트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모든 상황을 꾸며야만 했다. 서도준은 자신을 제한된 균열구역에 들여보내주면 남아있는 마정석 재고를 시가의 주연에게 팔기로 동의했다. 그는 단지 더 높은 레벨의 구역에서 사냥을 하며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을 뿐이었다. 균열구역에 온갖 보물이 있다는 건 사실이지만 확실한 이익을 위해 두려움 없이 그렇게 어려운 곳에 들어가는 건 정말 미친 짓이다. 사실 그녀는 어떻게 되든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그녀는 그저 영웅 마정석만 손에 넣으면 된다. 몇 분간 어두운 터널을 지나자 일행은 마침내 밝고 나무가 우거진 지역의 반대편으로 나왔다. 호기심을 참지 못한 인주는 주연에게 그들의 파티를 따라다니는 청년의 진짜 정체에 대해 캐묻기 시작했다. 주연은 도진을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소개했지만 아무도 그런 대충 넘기는 대답을 믿지 않았다. 인주는 그가 혹시 주연 여왕의 남자친구가 아닐까 추측했다. 계속되는 추궁에 지친 주연은 인주에게 부분적인 진실을 털어놓으며 그 청년이 자신에게 신세를 진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있다고 고백했다. S급 영웅이 누군가에게 신세를 지는 일은 흔치 않다. 일행이 각자 대화에 빠져 있을 때 거대한 그림자가 위에서 태양을 가렸다. 모두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그 짐승을 목격했다. A급 길드답게 클레오메의 영웅들은 즉시 무기를 뽑아들고 각자의 위치로 움직였다. 첫 조우의 상대는 다름 아닌 무시무시한 코카트리스였다. 노련한 레이더답게 주연은 지휘를 맡아 명확하고 간결하게 명령을 내렸다. 진주와 도연은 방어를 맡고 성호는 다리를 노리기로 했다. 아직 모든 역할을 다 배분하기도 전에 한 인물이 모두를 스치며 번개처럼 앞으로 나아갔다. 한 번의 강렬한 도약으로 그는 자신과 날아다니는 괴물 사이의 공중거리를 단숨에 좁혔다. 서도주는 장황한 단체 작전 따위는 무시하고 세와의 1대1 승부를 위해 뛰어들었다. 클레오메의 영웅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들은 이렇게 대담한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도준은 주먹의 기운을 모으며 첫 일격을 준비했다. 도준이 돌진하기 전 길드마스터 인주는 자신의 불운에 대해 속으로 한숨을 쉬고 있었. 이제 막 게이트 안에 들어왔을 뿐인데 벌써부터 골치 아픈 상대가 나타난 것이다. 아직 모두가 정비를 마치고 자리를 잡기도 전에 도준은 이미 자신의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주연이 지시를 내리고 있을 때 그는 총알처럼 공중을 가르며 돌진하고 있었다. 그는 그야말로 속도의 악마였다. 한 번의 점프로 그는 새의 공중 우위를 무력화시켰다. 하늘 위에서 그는 아무런 문제 없이 전장을 장악했다. 그의 불타는 에너지는 짙고 뜨거웠다. 덩치만 큰 닭은 도준의 공격을 막을 만한 속도도 반응 속도도 갖추지 못했다. 결국 녀석은 불의의 정면으로 강력한 주먹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 새는 땅에 쓰러졌고 인간은 구름 위에 있었다. 이것은 꽤나 시적인 역전이었다. 도진은 일행 앞에 착지했다. 그는 땀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다. 코카트리스는 죽기 직전이었고 얼굴 옆에는 그의 주먹 자국이 선명했다. 칠리홈의 길드 사람들은 그들의 S랭크 캐리와 함께 멍하니 서 있었다. 그들은 곧 이어진 잔혹한 광경을 목격했다. 도진은 다리를 들어 새의 머리를 고기 반죽이 될 때까지 짓밟기 시작했다. 과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코카트리스를 죽이려면 엄청난 힘이 필요하다. 도진이 내리찍고 걷어찰 때마다 두개골이 부서지고 피가 튀는 소리에 일행은 경악했다. 이제 인주는 저 남자가 누구인지 정말 궁금해졌다. 솔직히 주연도 잘 모른다. 그녀가 아는 건 서도진이 정말 강한 인간이라는 것뿐이다. 사실 그를 단순히 강하다고 표현하는 건 엄청난 과소평가다. 도진이 방금 한 일을 할 수 있는 영웅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코카트리스를 한 방에 죽인다는 건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다. 주연은 자신의 여동생 이야기를 꺼내며 그 업적을 일부러 축소했다. 그 여자는 바로 그 뛰어난 영웅들의 엘리트 명단에 속한다. 그래도 인주는 자신들 사이에 숨겨진 강자가 있다는 사실을 쉽게 넘길 수가 없다. 그녀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내내 감탄을 금치 못했다. 주연은 그 젊은 남자의 괴물 같은 힘과 결단력을 눈여겨보며 호기심이 더욱 깊어졌다. 그녀는 즉흥적으로 계획을 바꿔 인주를 바라보았다. 지금은 도진과 함께 중심부로 가고 싶었고 나머지 일행은 변두리에 남겨두려 했다. 주연은 조심스럽게 젊은 남자에게 다가가 그가 코카트리스의 시체를 능숙하게 해체하며 전리품을 챙기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는 먼저 자신이 사냥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사람들과 전리품을 나누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다행히도 주연은 몇 개의 마법 수정에 눈독을 들일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단지 그와 함께 게이트 안쪽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그의 현재 실력에 걸맞은 더 도전적인 곳으로 가자고 제안하러 온 것이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사냥과 전리품 획득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주연은 이 게이트의 구조를 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녀가 앞장서기로 했다. 도진이 해야 할 일은 그녀를 바짝 따라가서 길을 잃지 않는 것뿐이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녀는 먼 곳으로 순식간에 달려가며 그 속도에 의해 손익붐이 일어났다. 도진은 그녀의 모습이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차분히 지켜보았다. 가방을 어깨에 둘러맨 뒤 그는 달릴 준비 자세를 취하며 근육에 힘을 모았다. 순식간에 첫 팔을 내디디며 그는 거의 클리옴의 길드의 영웅들이 날아갈 뻔할 정도로 폭발적인 힘을 뿜어냈다. 인주는 주연이 총알이라면 저 남자는 비처럼 움직인다고 생각했다. 두 강자가 떠난 뒤 남은 잡다한 영웅들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위해 길드장에게 시선을 돌렸다. 물론 앞서간 두 사람을 따라잡으려는 건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다. 오늘만큼은 자신들이 조연이제 잡모빔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여전히 변두리에서 사냥할 몬스터가 많은 꽤 괜찮은 게이트다. 바깥 세상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그들을 강력한 A급 영웅이라 칭송하지만 진짜 S랭커 앞에서는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 주연과 그 남자는 클리옴의 길드 전체 전력보다도 한참 위에 있다. 그 두 사람 얘기로 돌아가자면 숲을 가로지르는 그들의 질주는 매우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 거의 힘들이지 않고 엄청난 속도를 유지하면서도 주연은 계속해서 도진의 흔적이 있는지 옆을 살폈다. 아무리 봐도 그 남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주연은 처음에 너무 무리했던 게 아닐까 싶어 마음을 조금 놓기 시작했다. 속도를 줄일까 고민하던 찰나 도진이 갑자기 그녀 옆에 나타나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겠냐고 물었다. 주연은 집중이 흐트러져 거의 넘어질 뻔했다. 이런 경험은 주연에게 처음이었다. 누군가가 달리기에서 자신과 맞설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속도만큼은 전국에서 손꼽히는 상위 2명 안에 드는 실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진이 그녀를 앞질러 먼지를 먹이고 있는 걸 보면 그 목록도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 같네요. 잠시 후 도진은 그녀가 분명히 속도를 자랑하려고 달리고 있었음에도 예상보다 느리다며 놀리기 위해 멈춰섰습니다. S랭커가 숨을 고르는 동안 도진은 시선을 수평선 너머의 풍경으로 돌렸습니다. 그들 앞에는 하늘에 닿을 듯한 거대한 산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바위투성이 산맥 안에 무엇이 숨어있냐는 질문을 받자 주연의 표정은 엄숙해졌습니다. 저곳은 절에게 보스몬스터 카시리안의 소굴이야. 이른바 카시리안이라는 녀석은 드라코니안 와이번을 닮은 거대한 20m짜리 몬스터야. 주연은 그 짐승을 토벌한다는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아 한다. 보통 그런 몬스터와 맞서려면 전투형 S랭크 영웅이 최소 3명은 필요해. 도진이 카시리안에 대해 아는 한 가지는 그것이 상상 등급 마력 결정체를 드롭할 확률이 있다는 것이다. 이 보물은 최고 등급 바로 아래에 해당한다. 이렇게 매혹적인 보상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는 절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주연은 그런 무모한 생각에 반대한다. 주연이 있든 없든 도진이 그 드래곤 같은 놈과 싸우는 걸 보게 될 거다. 주연은 그가 두려움 없이 속도를 높여 산을 오르며 괴물을 쓰러뜨리려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마치 미쳐가는 그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느꼈다. 보스 몬스터의 소굴 안에는 두 사람을 기다리는 음산한 무언가가 있다. 3명의 S랭크 영웅도 쉽게 상대하지 못하는 괴물을 쓰러뜨리겠다는 헤아릴 수 없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는 도진의 모습은 주연의 내면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알아?
현장에 도착한 그녀는 그 카시리안이라는 같은 괴물이 자신의 발밑에 죽어있는 것을 발견한다. 싸움은 이미 끝나 있었고 그녀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우리 주인공은 아무렇지 않게 괴물의 시체에서 칼을 뽑아들고 그녀는 할 말을 잃는다. 주연은 자신의 충격을 되새긴다. 그가 방금 쓰러뜨린 이 괴물은 평범한 보스 몬스터가 아니다. 이와 관련해 그녀는 카시리안 같은 괴물들을 사냥하며 명성을 쌓은 유명한 영웅 바케열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 역시 S급이지만 처음 카시리안을 사냥하러 갔을 때는 조심스럽게도 A급 영웅 30명을 데리고 갔다. 그런데도 모든 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A급 영웅들은 버티지 못하고 전원 전멸당했다. 바케열은 그 보스전이 끝날 때까지 겨우 목숨을 부지한 유일한 생존자였다. 그 순간부터 그는 같은 괴물과 다시 싸우기로 결심했고 이번에는 S급 영웅 1명과 A급 영웅 100명을 더 데리고 갔다. 그쯤 되면 사실상 소규모 군대나 다름없다. 전투는 처절했다. 그들은 괴물의 날개를 꿰뚫고 비행을 무력화하는 데 집중했다. 당시의 카시리안은 영웅들의 맹렬한 공격에 압도당했다. 이 장면을 보니 요즘 유행하는 100명의 남자 대 고릴라 한 마리 논쟁이 떠오른다. 참고로 나는 남자들에게 한 표를 던진다. 그리고 카시리안과의 전투도 마찬가지로 결국 카시리안이 패배했다. 하지만 그 전투에서 살아남은 영웅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나머지는 모두 괴물의 분노에 무참히 희생당했다. 그날 입은 피해는 너무나도 커서 헤올의 길드 스위트 라이프는 사건이 일어난 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평범해 보이는 이 남자가 같은 카시리안 괴물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쓰러뜨렸다. 재미있는 점은 그녀가 계속 째려보자 그는 공중에 대고 싸우기만 해서는 이 소중한 보석들을 하나도 얻지 못할 거라고 상기시켜준다는 것이다. 그의 말에 그녀가 짜증이 났을 수도 있지만 주연은 눈앞에 있는 이 남자의 황당함에 더 집중하고 있다. 만약 그녀가 그 전투를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면 이런 결론을 절대 믿지 않았을 것이다. 그 무시무시한 카시리안이 한 남자의 손에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쓰러지고 완전히 소멸했다. 도진이는 괴물의 몸에서 멋지게 생긴 마석을 성공적으로 채취했다. 그는 그것을 바라보며 이제는 자신을 안내해줄 호위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그녀에게 말한다. 이제부터는 혼자서도 괜찮다고 한다. 또한 그는 용의 몸에서 얻은 나머지 귀중품들, 예를 들어 발톱이나 이빨 등도 받지 않겠다고 거절한다. 그것들에는 거의 관심도 보이지 않으며 그녀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해 S랭커를 평생 충격에 빠뜨린다. 대신 그는 몬스터 크리스탈을 모으는데 에너지를 집중하고 싶어한다. 그는 심지어 그녀에게 그 모든 귀중품을 보수로서 전부 가져가라고까지 한다. 주연은 잠시 그 생물을 바라보다가 자신도 그 짐승에게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제 저녁이 되었고 그의 일행은 한 사람이 마석이 가득 든 가방을 3개나 모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유능한 A랭커들에게조차 믿기 힘든 광경이다. 그들의 길드가 같은 양을 얻으려면 최소 20시간은 걸렸을 것이다. 그리고 재료의 품질을 고려하면 사흘 이상이 걸렸을 것이다. 이 남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모두가 그를 처음 데려온 주연을 바라보지만 그녀 역시 그들만큼이나 혼란스러워 보인다. 주연의 말만 들어도 A랭크 길드 마스터는 도진이 제대로 된 장비도 없이 카시리안을 어떻게 이겼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 업적 하나만으로도 그는 한국 영웅 랭크의 정점에 서게 되었고 그 힘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다. 정말로 모두가 우리 주인공은 남다르다고 인정한 셈이다. A랭커는 심지어 그가 전 세계에서 동급 최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정말 놀랄 수밖에 없다. 그 주인공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지친 도진이 또다시 짐을 한가득 들고 돌아온다. 하루 사냥했을 뿐인데 그는 이미 엄청난 양의 물건을 모았다. 이쯤 되니 이 사실을 바깥 세상에 알린다고 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도진의 신에 가까운 힘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다. 그런데 오늘 이곳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바깥 세상에 한마디도 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지시를 받는다. 결국 그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아름다운 S랭커가 우리 주인공에게 다가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건넨다. 멀리서 보면 두 사람이 서로에게 장난을 치는 연인처럼 보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동료들의 눈에만 그렇게 보일 뿐이다. 아마도 동료들은 이게 새로운 커플의 시작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것 같다. 게다가 그들은 주연과 어울릴 만한 남자는 세상에 이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두 사람 모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재밌는 점은 A랭크 길드 마스터가 이 둘이 자신이 상상했던 완벽한 커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눈치챈다는 것이다. 오히려 두 사람의 표정만 봐도 다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녀는 세상에 주연에게 반말을 할 수 있는 남자가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더 충격적인 것은 도준이 그녀에게 가방을 건네주고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떠난다는 점이다. 이 모습에 길드마스터는 더욱 놀란다. 도준이 수집한 배낭과 그 안의 내용물 상태에 대해서는 주연이 직접 설명한다. 알고 보니 도준은 자신이 카시리안을 죽였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하루아침에 유명 인사가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것이 분명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는 그 책임을 그녀에게 떠넘긴 것이다. 그의 결정을 듣고 두 사람 모두 말문이 막혀버린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든 상황에서 실현의 법칙이 결국 현실이 되어버리고 주연은 이 신비로운 청년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호기심이 생긴다. 여자는 사랑에 빠졌다. 장소를 옮겨 앞서 언급된 유명한 S랭커 하열에 대해 더 알아볼 수 있다. 그는 여기서 샌드백을 상대로 야수처럼 맹렬하게 훈련 중이다. 그의 조수는 그의 훈련에 감탄한다. 마치 분노가 폭발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는 스위트 라이프 길드의 길드장이다. 조수는 그를 진정시키며 조금만 더 참으면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상기시킨다. 길드장 역시 그 말에 동의하며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자들은 결국 자신의 분노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머지않아 모두가 그를 가장 강력한 길드장으로서 그의 힘을 경탄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조수는 하열이 카시리안을 사냥한 전적을 언급하며 그 점이 그를 다른 이들과 차별화시킨다고 말한다. 심지어 그의 이름이 가장 적은 인원으로 카시리안을 무찌른 영웅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까지 덧붙인다. 웃긴 점은 그 칭호는 스티븐 호킹이 무덤에서 나와 기적을 일으키지 않는 한 아무도 도진에게서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다. 길드장은 조수와 함께 자신의 업적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며 계속해서 자랑을 늘어놓는다. 동시에 그들의 길드는 3년 전과 비교해 큰 손실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미소짓게 하는 유일한 것은 자신만이 카시리안을 가장 잘 쓰러뜨릴 수 있다는 사실이며 이는 외눈박이 하인도 인정하는 바이다. 고위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장면은 강영표의 사무실로 전환된다. 그는 현재 도진이 철우와 함께한 파란만장한 저녁과 자신의 사촌을 어떻게 전멸시켰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읽고 있다. 철우의 의도는 그 남자를 게이트 안에 가두어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나 각성이 일어났다. 또한 도진을 제거하라고 의뢰한 의뢰인은 사실상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 중 한 명인 상무이사 홍희주였. 그녀가 영표 앞에서 한 사람을 노골적으로 표적으로 삼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가 도진이 사실 그녀의 의부사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 그랬다. 도진은 7살 때 그 가족에 받아들여졌지만 희주의 친자식이 태어나자마자 가족에서 쫓겨났다. 이 사실에 영표는 재미있어하며 부자라고 해도 쫓겨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청부살인 대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는 이 일로 30억 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에게는 그 금액이 아주 작은 돈에 불과하다. 그리고 철우가 도진과의 싸움 끝에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고 수많은 화상과 타박상을 입었다는 사실도 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철우가 시력을 완전히 잃고 평생 장애인이 되어버렸다는 점이다. 이 모든 것은 도진의 수단이 얼마나 무자비한지를 더욱 부각시키며 용표 같은 인물조차 그의 행동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그런데도 용표는 자신이라면 두개골을 박살내는 것뿐만 아니라 팔다리까지 잘라냈을 거라며 그 사실에 기뻐한다. 처음에는 여러분도 그가 사촌보다 더 정상적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가 왜 더 악랄한지 분명해졌다. 그들의 싸움 장면을 이야기하던 중 주연도 그 자리에 있었고 어떤 식으로든 도진을 도왔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사실에 그는 실제로 놀라며 상황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캐묻는다. 그는 도진이 뭐가 그렇게 특별한지 이해하지 못한다. 안타깝게도 그의 조수조차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없는데 그 사건이 조용히 종결되었기 때문이다. 몹시 화가 난 용표는 하인을 붙잡고 그들이 어떤 식으로든 거래를 맺었을지도 모른다며 두 사람의 관계를 반드시 밝혀내라고 고함친다. 조수는 그의 반응에 완전히 충격을 받아 곧장 조사를 하러 달려나간다. 용표는 분노에 휩싸여 물건을 집어던지며 하이주의 부하들이 사촌이 해내지 못한 일을 완수하기 위해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동시에 그는 그녀로부터 그 일을 맡게 되어 더없이 기뻐한다. 어차피 그녀는 앤드류 테이트만큼이나 돈이 많은 부자이기 때문에 욕심 많은 이 인간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습격 이후 집으로 돌아오는 우리의 주인공 장면이 이어진다. 오늘의 경험을 통해 그는 제대로 된 사냥을 위한 게이트가 아니라 균열에서 시간을 보낸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그가 조용히 지내기 위해 주연과 오랜 관계를 맺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이 더 복잡해진다. 그들의 대화를 떠올리면 그녀는 대놓고 자신에게 사람들이 그녀를 경계하게 될 것이고 카시리안을 죽인 사람의 정체를 캐묻기 시작할 거라고 말했다. 정체를 밝히는 것은 곧 많은 문제를 불러들이는 일이다. 그래서 당분간 그녀의 계획은 귀중품을 보관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정말로 유명해지고 싶다면 그녀는 기꺼이 그들의 존재를 세상에 공개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답으로 그는 가방을 그녀에게 던져주며 좋은 것들은 모두 맡기라고 했다. 이것은 또한 그가 균열지대에 들어가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주연에게 의존하면 그녀에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래도 오늘 밤은 창섭이 마련해준 호화로운 집에서 쉴 수 있으니 푹 잘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집 안에 발을 들이자마자 그는 문 앞에 놓인 수많은 신발을 보고 깜짝 놀란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도착했다는 뜻이다. 방에 들어서자 그는 정장을 입은 남자들과 그들의 보스가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본다. 그 남자는 마치 주술회전의 나나미보다 더 우울해 보이는 버전처럼 생겼고 독수리처럼 도진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다. 윤경은 기쁜 마음으로 오빠를 맞이하러 달려오지만 도진은 전체 상황에 어리둥절해한다. 검사 박철영은 자신의 신분을 분명하게 밝히며 도진과 창섭의 연관성을 지적한다. 그 남자와의 관계 때문에 도진은 HCS 캐피탈의 부패한 CEO가 운영하는 대부업체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즉각 긴급 체포된다.